우리 국방력의 상징성 있는 거. 그게 탑이 전투기다는 거죠. 이 사업은 어떤 컴퓨터 반도체의 힘인 것 같아요. 사고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는 것. 문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이고 초기 제품이지만 시작을 했다는 게 의미가 크거든요. 이번에 롤아웃 출고하는 게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 양산 1호기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전력화 단계로 들어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KF-21 사업은 정식으로 이제 행정부 절차를 받기 시작해서 개발이 들어간 게 2015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 10년이 걸렸죠. 탄생하기까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전투기 강대국이나 처음부터 개발한 나라들, 선진국, 그들 나라와 비교하면은 과연 이런 전투기가 있었나? 이게 국뽕이 아니라 제가 전투기 분야를 이제 특히 좋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이제 시간 할애가 많아요. 다른 무기 분야보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잠수함 쪽은 좀 아주 정반대예요. 제 방송이 주로 잠수함 쪽에는 이제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전투기는 이제 면밀히 다 뒤져보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에 제트 전투기 개발 때부터 물론 이제 독일이 먼저 했지만 그럼 뭔가 특징 다른 경우 내가 모르는 경우 있나 그거 열심히 뒤지거든. 검색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책들을 제가 보고 이제 사는데 원서들을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없었어요. 이렇게 탄탄대로로 개발했던 게 진짜 없네? 이건 국뽕 아니네? 실제는 그러면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우리 설계 관련된 엔지니어들이나 박사님들이 잘 하셨고 밤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로키드 마틴이 그런 거 봐주는 역할을 해요. 로키드 마틴이 이제 사천 공장에 상주하면서 한 4명 정도가 보여주면은 그런 걸 다 수정 보완을 하죠. 그렇게 해도 이렇게까지 갑자기 불시착한다든지 옆에 나라 대만의 경국전투기는 추락한 적도 있고 스웨덴 그리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물론 이제 일본의 F2는 이제 추락 이렇게 중간에 개발하면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어떤 컴퓨터 반도체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문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사의 캐드캠 이렇게 동원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한국에 들어온 지 꽤 됐고 T50 때부터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 가상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는 거 사고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일단 탄생부부터 상당히 성공적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10년 전부터 중국의 항공 위협, 탄도탄 위협, 순항미사일 위협, 항공모함, 구축함, 중국판 24,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SSN 공격 잠수함 상당히 증가를 해서 10년 전에는 이제 우리는 그런가 보지 일본 상대로 뭐가 늘리네, 미국 상대로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서해안 수심이 낮다고 해서 잠수함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상으로 또 다니는 게 있기 때문에 칭다오 같은 데 나오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항공모함 특히 내려오잖아요. 그쪽 부대가 배치가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 전력이 현대화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한 70% 정도 이상 올라왔어요. 그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견제해야 되는데 당연히 육군 전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해군 전력이 우선 최우선인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KDDX가 건조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걸 이제 메꾸는 게 해군 수중 전력. 물론 내려와야 되죠. 남해안까지 내려와서 견제가 되는 건데 장보고 3 잠수함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보고 3가 배치 1, 배치 2가 있는데 전적으로 북한 해역만 근해까지 침투해서 아니면 수중 작전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일본 남쪽도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게 또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전력이 이제 겨우겨우 커버를 이제 하고 있죠. 이지스함도 한참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해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공군이죠.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현재 38대입니다. 2대를 다 긁어먹어가지고 하나는 아예 해체했고 하나는 이제 아예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랜딩 기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38대가 상당히 적죠. 일단 상징성이 있는 건데 발주 대수가 1차가 이제 40대에서 2대 긁어먹고 2차가 20대 거기까지잖아요. 그럼 60대잖아요. 일본은 147대를 다 완비를 한다는데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러면 그거를 메꾸고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국에 일본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잠재적으로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죠. 현재는 다카이 총리 쪽하고는 이제 외형사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결국 자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게 독도 얘기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잠재성이 있잖아요. 항공전력이 그래 중요한 거. 똑같은 전투기를 최소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F-35A를 대량 도입을 못할 것 같아요. 해봤자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그 서비스 차원에서 해봤자 추가 발주해봤자 20대. 그러면은 지금의 38대 2차 발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내년 1월 달부터 27년. 그 20대. 그럼 60대 규모죠. 어쨌든 최초의 규모 사용 안 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20대. 그럼 80대까지가 맥시멈. 맨 끝이라. 그럼 나머지를 이게 미디엄급 전투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스텔스 전투기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는 격추당하는 걸 상정하는 거고. 참 이게 연관이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쿠웨이트 공군의 호넷 전투기라고 하는데 슈퍼 호넷이 아닌 호넷 전투기라고 하는데 그게 내려올 때 미 공군의 F-15E 스트라이거를 이제 작전 끝내고 동시에 편대가 내려올 때 뭔가 그 전자전 재밍을 다 껐는지 격수돼 버렸잖아요. 자기 기지로 내려올 때 취약한 공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F-15E도 이제 옛날 구닥다리네. 지금 F-15EX가 신형이고 같은
형제 관계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디엄 전투기가 진짜 신생, 그 중간급을 이제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는 KF-11인데 미국도 이제 그 F-15E가 그런 식으로 지금 신생 뭐 4.5세대가 아닌 4.8세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서 4.8세대가 뭔 얘기냐? 일단은 나중에 진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외형이 스텔스를 딱 모방을 해서 그 스텔스 외형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4.8세대인 거예요, 이건 이미. 세미 스텔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보다는 피탐되는 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뭐 거기에 도료 문제들인지 여러 가지 이제 센서 문제 관련돼서 뭐 무기 내장도 다 종합돼서 항공기 소재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뭐 칠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추가하는 게 블록 3거든요. 아직 뭐 나오려면 멀었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진화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블록 1, 2에서 3로 넘어가면은 이제 외형이 각기 만들기 때문에 공통성은 있어요. 정비 유지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어요. 우리가 블록 3 도입할 때 이거는 완전히 동떨어진 뭐 전투기는 아니고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출발을 이번 달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는 초기 제품이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다는 게 의미가 크거든요. 금방 블록 2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 힘받아가지고 해당되는 국방부라든지 예산 타는 게 쉽고 욕심이 우리도 있으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전투기가 이제 F-35A가 최대 80대까지 끝나고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국산 전투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KF-11의 시리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F-11의 블록 3까지 가면은 블록 3는 뭐 한 80대 지금은 별도의 120대 그러니까 플러스 8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6세대 전투기로 하는 대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6세대를 지향하는 전투기 컨셉을 잡고 개발을 시작하는 거지 바로 처음부터 6세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기술의 발전도로 보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싹 건너뛰는 건 아니니까 다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가서는 이제 이게 6세대 전투기 소위 그게 KF-X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가면은 소위 6세대 전투기 근접하니까 이거는 이제 5.5 처음에 이제 그게 나올 때 KF-XX가 5.5로 공식적인 이제 표현이 되고 센서가 더 빨리 개발돼서 유입이 되고 합해지면은 5.8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6세대야 이렇게 얘기는 이제 할 수 있죠. 수출 시장에서. 근데 어떤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제가 소수점을 주는 게 4.8세대까지 보고 있다. KF-11의 블록 2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탄생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잖아. 나 드디어 이제 싸울 수 있어. 나가서 막 공중 싸움을 할 수 있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치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사례가 러우 전쟁, 여러 차례 지금 중동 전쟁, 이란전 포함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인도, 파키스탄 항공전이 작년 5월 때가 상당히 이슈였잖아요. 아니 저 중국제 수출형 J-10C 가지고 거기서 미사일 쐈는데 인도 라파를 격추했다고? 그게 도대체 미사일이 뭐야 했더니 PL-15라는 서방 측 미티어 미사일을 카피를 사실 그러니까 카피라는 게 꼭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이제 모방해서 그대로 자기들이 완성시키면 성공한 거니까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일부 기술도 뭐 훔쳐온 것도 있고 일부 기술도 일반 민수 기술에서 사가지고 결합을 시키면 되니까 군용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공대공 전투도 중요하다. 왜냐 서해안에서 우리가 바로 태안반도 되게 가깝습니다. 상당히 뭐 칭다오 함대는 좀 위지만 근데 비행기로 인천공에 타고 가면 1시간 거리지만 뭐 다른이든 칭다오 가보니까 딱 1시간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할 거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80년대 그 역사를 뒤져보니까 당시 중국 공군 해군 항우대 미그 19 그게 J6라는 건데 중국명이 J7 그것도 미그 21 버전이죠 중국판 네 차례인가 망명을 그 덕분에 우리가 수시로 막 그냥 사이렌 울릴 거 민방위 그러던 시절이 80년대 초중반이었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우발적인 전쟁이 아니고 우발적인 공중전이 어떤 부닥칠 수가 있는 건데 상대 전투기가 J20이냐 그 밑에 J16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J10의 아주 최신 버전, J10C의 뭐 더 개량 버전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지들이 선택해서 투입을 하니까 초계 비행을 또 우리를 이제 뭐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KF-11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해안 영공 상공에 뛰었을 때 그거를 이제 평상시 밀어내다가 우발적인 공중전이 있었을 경우에. 왜냐면은 1958년도에 금문도 전쟁이라고 이제 있어요. 대만과 중국이. 그때 핵심은 포격전은 두 번째고 공중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F-86 F-세이버 대만 공군의 전투기가 사이드와인더의 최초 사격 했던 시기가 그때고 반면에 중국 공군은 나름대로 6.25 전쟁 때 미그 15가 격추를 잘 되니까 미그 17을 이제 개량된 미그 17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몰랐던 미사일의 격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우발적으로 그런 공중전은 일어날 수 있다. 가능하다. 물론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하고 핫라인 뭐 이런 거를 설치해서 서로 협의한다고 다시 살리고 있는데 먼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이제 KF-11이 그런 역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가지고 있으면은 중국도 생각이 있죠. 저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군이 질적으로도 향상이 되겠네. 과거의 3세대 F4 팬텀이나 F5 시절이 아니네. 4.5
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대량 보유한 국간에 물론 이제 F-15K가 A사 레이더를 장착하기 전인데 그것도 시간은 걸리지만은 뭐 또 조만간 2030년까지는 진입을 할 테니까 4.5세대로. KF-16은 U 업그레이드 버전은 지금 어느 정도 60%까지 이제 도달했으니까 개량 사업이 4.5세대 했죠. 섞여 있죠. 물론 4세대요. 그다음에 제일 낙후된 저번에 공중 충돌했던 F-16 피스브리지 초기형도 있는데 그건 뭐 30대 정도니까 점점 우리가 4세대 전투기도 줄이는 거죠. 3세대도 조만간 이제 없애야 돼요. 30여 대 남아있는 KF-5 수원기지 그게 가장 먼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KF-11이 점점 이제 양산 40대, 60대, 80대 늘어나면서 현대화가 제대로 되면 단단한 공군 전투 전력이 되는 거잖아요. 2032년이면은 중국에서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5세대 전투기 가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된 F-35 그다음에 4.5세대 전투기로 다 도배를 했네. 근데 거기서 4.8세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KF-11이 120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 그 서해안에서의 쌀데기 없이 대만에 집중해야 되는데 쌀데기 없이 거기 뭐 견제 비행 같은 거 하지 마. 그냥 대만 양안만 집중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작전 세력들이 위에서 지휘부가 한 군데만 집중해. 괜히 불필요한 그 일을 만들지 마. 저쪽 공군 전력, 전투기 전력 만만치 않아. 망신당할 일이 생기지 만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냥 저 밑에 집중해. 그렇게 되면은 공군 전투기 전력의 의미가 KF-11의 의미가 이런 데 있는 거거든. 지금은 답답해요. KF-5 진짜 자기들이 소위 월급 받고 조종사 규모 유지해야 되고 뭐 거기에 해당되는 부대 유지하고 뭐 이런 돈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는 한반도 요새 북한의 휴전선상에서 전력 이걸 유지하려면 얘네들이 가서 그냥 멍텅구리 폭탄에도 떨구고 KGB로 떨궈야 되는데 이거라도 필요해. 그래서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희 뭐 전력 지수 얘기하는데 근데 과감하게 KF-11 이제 양산 이번 달 말에 시작하면은 빨리 버립시다 진짜. 그 노전투기 2022년 1월 7일인가 그 생각만 하면 참 그 안타까운데 우리 고 심소령님 그 문제 있었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았잖아요. 문제가 작년에 P3CK 그 평상시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걔랑 그 해봤자 비행 자체가 위험하다고. 결국 4명 돌아가셨어. 그리고 평상시에 또 코브라 500MD 제발 빨리 줄여서 없애라. 저거 시대에 안 맞는 거고 노후다. 이제는 세월이 너무 흘러가지고. 근데 코브라 2분 돌아가셨잖아요. 계속 육해공 다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노후 무기들은 날아다니는 거는 진짜 신경 달리 써야 돼요. 지상의 전차하고 달라요. 지상 전차는 가다가 교통사고 이동하다가 뭐 생긴 것도 있어요. 뒤집어져서 우리 징집병 뭐 순직하신 분도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뭐 공중 날아다니는 거는 위험성이 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이제 초계기나 공격 해기까지 말씀드렸지만은 KF-5 생각하면은 KF-15 빨리 등장해야 돼요. 쌍발 전투기, 쌍발 엔진. 물론 KF-5도 쌍발이지만은 단발 전투기 아니거든요. 왜냐? 그걸 기획했던 현재 이제 민간이 되신 해당되는 그 부서에 있던 최초의 기획했던 쌍발로 가야 된다. 공군 예비역 장군님이신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자기가 KF-16을 타고 다니는데 단발 전투기라서 너무 불안했다. 사람이 심리적인 게 이게 크게 작용하더라. 결국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자기는 강력히 주장했다. 방사청하고 이제 AD 뭐 다 전부 다 관계기관에 쌍발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F-414 엔진이 선택이 됐죠.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얘기예요. 쌍발 전투기가 왜 중요하고. 근데 운영 유지비는 더 들죠. 엔진이 2개니까. 획득 비용도 더 들고. 근데 일단 조종사야 일단 평상시에 초계 비행할 때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안전이 있으면 안정화되는 거고 전력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저는 아주 되게 뿌듯해요. 제가 젊었을 때 뭐 20살 때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서점을 가니까 그때 과학동화 보니까 국산 전투기 나왔습니다. 화보를 봤어요. 그게 KF-5였어요. 빨간색의 도색된 그 시절에 제가 82년도 9월 9일인가 9월달 F-5는 면허 생산한 거거든. 그래서 에이 뭐 면허 생산한 거 그냥 놔서 기쁜 게 아니라 경전투기 면허 생산이야? 팬통기도 아니고 그 당시에 팬통기 면허 생산 뭐 그때는 할 수도 없었지만은 원했던 건 F-16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정부가. 그로부터 44년 지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아주 완성도가 높고 안전하게 시험 비행 테스트 다 끝내서 양산 기초 들어가는 KF-15라면 제가 이제 기쁠 수밖에 없죠. 저는 특히 날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사소한 걱정이 뭐 6세대까지 내가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소위 우리 한국형 6세대까지 다 봐야 되는데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다. 맨날 이러고 다녀요. 건강 관리 중요하다. 내가 KF-5도 봤지만은 더 봐야지 국산 전투기를 더 봐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상당히 오늘 제가 웃기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심정이 그래 실제로 상당히 저는 대단한 일이에요. 이쪽에 일을 종사하면서 이것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KF-12만한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 그러더라고. 이걸 방송 보시면은 저 안성범이 저 카이의 주식을 엄청 보유하고 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주식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줄 몰라요. 주식의 주자 가까이 간 적 없어. 그건 오해하신 거고 그냥 전투기 그 국산 전투기라는 거 우리 국방력의 상징성 있는 거 그게 탑이 전투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부수적 미사일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롤아웃 출고하는 게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F-35 같은 기종이 강합니다. KF-21은 어떤 시장을 노리게 될까요? F-35 스텔스 전투기는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 유사시에 동맹들은 침공을 받았을 때 같이 상할 수 있는 공통성, 호환성, 작전 능력에서 효율성이 높은 이제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최초의 이런 공통성 있는 전투기를 미국이 마구잡이로 막 뿌린 적이 있어요. 마구잡이라는 거는 나쁜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뿌리고 보자 했던 게 F-86 세이버 시리즈예요. 핵심은 F-86F. 거기에 혜택을 받은 게 대한민국 공군이 제트 전투기 최초 보유한 게 세이버였고, 일본은 우리보다 미국이 더 그런 면에서 관리를 하니까 300대까지 면허 생산했어요. 그 막판에. 그때 이미 초음속 전투기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유럽의 이태리 이제 면허 생산을 F-86 앞에 코달리 레이더 달린 전투기를 해서 개량용으로 대량 생산을 시켰고, 그다음에 영국도 자기들이 호커 헌트라는 동급의 전투기 생산이 늦으니까 빌렸었어요. 미국을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동맹, 그다음에 아주 아끼는 우방국한테는 그렇게 세이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뿌리는 거를. 근데 이거는 뭐 전투기가 지금 스텔스 같은 개념이 아주 고성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미 초음속 전투기로 들어가던 시절이고, 시절별로 이제 그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이 뿌리기 시작하거나 돈을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전투기 시절이 다 흘러갑니다. 최종적으로는 2001년에 미국이 작정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동안에 유럽 중심의 서유럽 공군하고 미국 공군 해병대까지 해군 포함해서 전투기를 단일화시키자. 공통 전투기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사용하는, 그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2001년도에 기획했던 나라들한테만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은 거의 다 좋든 싫든 프랑스 빼놓고 다 지금 발주하는 입장이고, 독일 뭐 스위스 할 것 없이, 뭐 이태리 할 것 없이, 스페인은 원래 프랑코 총통 때부터 뭔가 나토에 억지로 끌려들어 입장이에요. 그 과거 역사를 뭐 잘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그게 나치 히틀러 때는 어땠고, 뭐 1936년 내전 때는 어땠고, 스페인은 이번엔 또 입장을 달리 했었고, 이란전에 대해서. 거기 일단은 그래서 보류하는 나라고, 캐나다는 결국 뭐 안 산다고 했다가 수량을 줄여서 아마 살 것 같고, 그게 너무 대량이 88대 보유하면 힘들고, 30원은 딱 정해진 국가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원래 정해져 있었고, 판매 대상으로. F-15K 들어올 때부터 이미 보면은 더 거슬러 오면 KF-16 때부터 이미 면허 생산시킨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내가 한반도에서 공군력을 옛날처럼 다 모든 거를 투입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뭐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성능 전투기를 동일시한 걸 사용하려면은 KF-16 도입을 대량 면허 생산하고 F-15K, 그러면 알래스카에 나와 있던 부대를 재정리해서 전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부대로 본토로 끌어들이는 어떤 계획이 다 시행이 됐어요. F-15K 도입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5. 근데 35가 대량 도입은 이제 아직 못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거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이제 소량 도입하는 거. 원래 싱가포르 아끼니까 그 허브, 경제 허브고 뭐 나라 제도가 민주적이라 해서 거기서 제외되는 나라들이 많죠. 미국의 요즘 동맹 뭐 흔하게 뭐 신문기사 나오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간신배 같은 역할을 하는, 간신, 이제 평생 개인 자리에서는 아니면 뭐 카톡이나 문자 칠 때 간신배 국가들 분류를 하거든.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 양다리 걸치고 빠져나가고. 간신배 국가들한테 주고 싶지도 않은 거고, 자기 말 안 듣는 나라들, 자기 뜻대로 안 가는 나라들. 한때 튀르키예가 S-400을 러시아제 도입하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F-35 만드는 거 못 줘. 돈 냈다고? 아이 몰라 못 줘. 나 떼어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강짜를 부렸다가 이제는 튀르키예 에르도안이 S-400 갖다 버릴 테니까, 처분할 테니까 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전투기에 F-35는 하나의 미국의 군사력의 상징성, 동맹의 상징성이 있는 무기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는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스텔스 전투기 사지? 뒤져보니까 첫 번째, 러시아? S-57? 대량 생산도 안 하고 지금 전쟁하니까 돈 거의 다 쓰고,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도 안 되고 나올 기미가 없어. 언젠간 나오겠지, 수출 시장.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중국으로 가야지. 중국 가니까 J-20은 미국의 F-22처럼 파는 전투기가 아니야. 시장에 안 내보내. 그리고 대신 대타가 뭐 J-31에서 시작한 J-35.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양산 직전의 시제품을 이제 항공모에서 이제 뜨고 내리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 테스트는 이제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대량 생산 가려면 이것도, 왜냐면 J-20이 또 있으니까 J-20을 1000대까지 만들어 하니까 그 관련돼서는 이게 다 안 되잖아요. 중국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넘버2 스텔스 전투기를 집중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달하는 게 엔진부터, 왜냐면 J-20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수출 시장이 이것도 말로만 그렇지 당장 나오기 어려운 물건이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5년 이내. 그러면 이제 돌아다 보니까 러시아, 중국 그렇지. 일단 당장 물건 살 수 없지. 상징성이 너무 강하네, 중국 것도. 그러다가 이제 튀르키예, 캄. 얘네들은 또 다른 관심의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전차, 자주포 그대로 기술 도입해서 돈 주고 산 거지만 그대로 카피떴을 돈 주고 사가서 수출시장 나와서 우리가 어디 가면 옆에 따라 붙어가지고 더 싸게 준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대량 생산도 못하면서 알타이 전차 1년에 10대 맞는데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10대래요. 1년에.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생산 라인 그 관리하는 게. 조달하는 것도 그렇고, 주포나 뭐 엔진. 그러고 나서 이제 전투기는 KT-1급. 이름도 어려워요. 왜? 후르 시리즈인데 KT-1 똑같은 걸 만들어서 설치고 다니고, T-50 똑같은 후르제트 똑같아요. 사실상 그 성능은 어떤 그 클래스가. 그다음에 이제 KF-21을 흉내내서 그대로 뭐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 하는 캄. 근데 이게 제대로 자기들 자국군 배치하고 생산해서 운영하고 시작하고 수출 시장에 나오려면 얘도 5년 이상 걸려요. 아무리
지들이 노력하도 해봤자 개발 완성이 서두르고 해봤자 5년 플러스 또 양산 들어야 되지. 그것도 5년. 지금은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10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플러스 5 플러스 하면은 10년, 최소 10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면 삶 물건이 없잖아. 스트레스 전투기 같은 유사한 것도 없잖아. 그럼 결국에는 야 급하니까 지금 스트레스 전투기는 일단 돈 좀 그거는 딴 데 쓰자. 급하니까 당장 4.5세대 전투기. 그 뭐였냐? 뒤에 나팔이 있는 거야. 레이더를 갈아 끼운 4.5세대. 그 시스템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건 이미 80년대 말에 등장한 겁니다. 라팔이 과거에 이제 미라주 3 전투기가 한참 팔리듯이 여기저기 이구동성 뭐 서로 사겠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라팔에 필이 꽂혀서 그러다 몰려가는 거고. 일단 급한 대로 항공전력이 꼭 공중전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보니까 이란은 들어가는 보니까 지상 공격이 중에 정밀하게 공격하는 게 어느 정도 컨셉을 이제 완성시킨 게 라팔 전투기거든. 라팔 3도 있고 F4, 더 나가서 F5까지 개발한다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아주 득세를 하는데 뭔가 이제 득세하는 게 조만간 이제 불이 꺼지면은 기다리는 거거든. 그 물건을 도입을 이제 하면서 5세대 전투기 어디 이제 물건 안 나올까 기다리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CK 5 플러스 5 10년 걸리고 J-35도 2030년 넘어야 될 것 같고 수출 시장에 나오려면. 그리고 가장 먼저 번호표를 뽑은 나라가 파키스탄이거든. 나 먼저 주세요 형님. 저 인도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너 먼저 주는데 야 지금 인도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 없는데 뭐 이렇게 급해. J-10C 엑스포트 버전이나 더 내가 줄 테니까 그거는 계속 쟁여 모아. 그러면 이제 인도는 거기에 맞대응해서 나팔을 지금 더 살까? 100대를 더 사는데 면허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고 추가로 있고 뭐 200대 규모로 가져갈 것처럼.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은 4.5세대에 머물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같은 입장이죠. 없는 돈에 요것저것 돈 쪼개서 살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이제 라팔이 먼저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도 그런 입장이고 라팔부터 사자. 근데 대한민국하고 계약을 맺은 게 KF-21을 이제 먼 장래를 생각하고 맺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빨리 나온 거고. 근데 블록 1을 사자니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완벽하지 않고 나중에 블록 2를 살려면 추가로 돈이 드니까 핑계를 많이 댄 거야. 한정된 돈을 가지고도 급한 대로 라팔에도 돈 던져주고 남은 돈 가지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블록 2가 조만간 나올 텐데 이걸 블록 1부터 사야 되나? 아유 너무 좀 낭비야. 우린 돈 없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달 말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와서 공식적으로 우리 대통령한테 블록 2 계약합시다. 16대. 그래서 처음에는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매니아들이 자기들 국방부에서 조달 관련돼서 흘러나온 얘기 보시고 잘못 얘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또 분노를 유발시켰던 게 16대 사고 집어치울 것처럼 얘기했거든. 근데 사실은 자 보십시오. 16대가 소위 배치 1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1첩은. 2첩은 16대. 3첩은 16대. 그럼 몇 대요? 48대예요. 노림수가 있는 거야. 쪼개서 지금 T-50이나 F-50도 인도네시아나 태국 보세요. 쪼개서 사거든. 근데 필리핀은 한 번에 사갔단 말이야. 말레이시아도 한 번에 뭉청 사간단 말이야. 2차 계약도 그런 다이.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내가 평상시에 그랬어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우리 우방주의에서 가장 최우수 고객이고 두 번째 말레이시아가 결국 눈치를 보다가 폴란드가 발주를 하니까 거기에 준하는 M 버전을 그냥 한 번에 18대 그다음에 2차 18대 예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우수 고객이 들어갑니다. 근데 좀 쪼존한 고객은 태국이에요. 태국은 2대, 이번에도 2대 가져갈 예정이에요. 2대 계약한 게 있거든요. 그 T-50 TH 버전 공격할 수 있는. 근데 그거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공습하는 전투기, 준 전투기로 팔 수 있냐고 막 우리한테 항의하는데 뭐 중요한 건 뭐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수출을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고 인도네시아는 2대 이런 식으로 가져가거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불량 고객을 일단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린 게 철회하고 조금 쫀쫀한 고객님이다. 이번 달 말일날 와서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할 테니까 실무자가 계약하게끔 아마 그거 지켜보면서 계약해서 펼치는 거 있잖아요. 펼치는 거.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나쁠 건 없어요. 우리 대통령 서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은 아유 저 그동안 속색했는데 이제 하는구나 1차분. 그리고 우리 또 카이나 방사청에서 그래도 뭐 비율을 맞춰서 16 돈 다 받고 제대로 배치 3까지는 완성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간을 너무 봤다. 속색이면서. 그거는 반성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쪽에서 그동안 속색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그런 측면에서 해주면 좋겠고 지금 양국 대통령 정식으로 공개 아주 대대적으로 만나서 세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제 제대로 진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 속상한 게 많으셨겠지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동 시장의 K방사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1차적으로 현재 이란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대공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이 이제 급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티드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공 체계들을 계속 수소문을 할 거예요. 유럽 갔다 미국 갔다 뭐 우크라이나도 섭외를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도 근본적으로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큰 방산업체, 뭐 대한항공은 이제 공격용 그 드론이고 방어 체계를 또 만드는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슨들 이렇게 그 밑에 협력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돈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그런 대탄도탄
탄도탄 미사일 그리고 엔티 드론 무기들이 아주 득세할 거고, 근데 전차는 미뤄질 거예요. 돈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수출이 얘기는 됐었는데 현대화를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죠. 당장 날라오는 거 막아야 되니까. 또 향후에 지금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만들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깨고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중거리 탄도탄을 이란이 사용을 많이 한 거죠. 장거리는 아니고. 그럼 반대로 이쪽도 잠재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어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로 천무 그 시스템에서 발사할 수 있는 뭐 500km 미만, 490km 미만의 한국형 이제 천무 시리즈, 탄 시리즈 1, 2, 3가 있는데 폴란드는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 뭐 CTM 뭐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름이. 그거에 이제 준하는 거를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없고, 탄도탄의 확산을 이제 막을 수 없는 게 단거리에 있어서는 500km 미만은 이제 미국도 자기도 막을 수 없고, 이번에 바레인 땅에서 이란 그 영토를 향해서 그 소위 프리즘이라는 500km 날아가는 에이테킴스 시리즈를 발사를 해봤잖아요. 영상이 다 공개돼 버렸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정도 준하는 우리 수출 품목에 정식으로, 그동안에는 미국이 뭐라고 할까봐 많이 2018년도부터 그 제품을 컨셉을 만들어 놓고서 대대적으로 수출 그 시장에 못 났었어요. 그냥 눈치 보면서 어떤 협상을 상담을 했었고, 미국이 탄도탄까지 바로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괜히 알게 모르게. 근데 지금은 다 풀린 상태고, 러우 전쟁 계기로 2022년부터 결국 폴란드가 지금 거기에 진입을 했고,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탄 그리고 중동 시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그 공격용 무기, 걸프와 땅에 이렇게 페르시아만 연도 있는 나라들이 사가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KF-21이에요. 반대로 이번에 쿠웨이트 공군의 F-18 전투기 활약한 게 뭐 C형이다 뭐 E형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성적이 있었고, 카타르가 이제 F-15QA, 이게 세 번째 신생 F-15거든요. F-15EX의 모태가 되는. 또 이 전투기가 Su-24를 격추를 하고, 원래 뭐 Su-24는 시리아 내전 때도 뭐 격추당한 사례가 있으니까 F-15 이게 다 보인사 전투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라팔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 이제 새로운 이제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미국제 전투기 도입해서 이건 뭐 잘했네, 전투기도 이래서 필요한 거네.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용 무기로도 아주 탁월하네, 성능이. 미국제가. 그러면서 라팔 우리 발주했지? 아니면 이제 사우디나 쿠웨이트가 유로파 타이푼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정착이 됐고, 뭐 쿠웨이트는 나머지 더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제 전투기도 괜찮고, 뭐 그러면은 그 다음 전투기가 더 필요하죠. 왜냐면 노 전투기, 그러니까 구형 전투기가 또 남아있어요. 각국별로.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고, 뭐 미라지 2000 같은 거. 이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공군도 역시 F-15 구형이 있어요. 그 옛날 이글 전투기. 미국 내에서 이제 앞으로 30대밖에 안 사용 안 한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라파를 또 사자니, 뭐 유로파이트 사자니 많이 살 만큼 샀고, 다른 전투기가 필요한데 뭐 4.5세대가 아닌 신생 4.5세대 이상, 4.8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신생, 따끈따끈한 스텔스 외형을 갖고 있고, 평상시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 평상시에 홍보하기 좋고 뭔가 상대방한테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외형을 갖춘 전투기. 사실은 세미 스텔스고, 그럼 딱 안성맞춤이죠. 시장에 나온 거는 이거밖에 없고, 그게 3월 말부터 생산에 들어가니까 올해 안에 기본 계약을 할 수는 있죠. 바로 사겠다. 그래서 언제 딜리버리 진도 전달을 하겠느냐. 그러면 보통 전투기는 뭐 생산 라인에 따라서 한 3년 잡아야 돼요. 그러면 2026년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연말에 하반기에 들린다면은 실제 인도는 2028년 이후, 그건 이제 블록 2를 노린다는 거죠. 블록 2 초도 생산할 때, 대한민국 공군이 납품할 때 같이 옆에다 생산 라인 동시에 깔아서 우리 것도 동시에 납품을 해줘 하면 28년에서 29년 사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블록 1이 3월 말에 갖는 행사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게 끝나자마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와서 우리 대통령과 만나서 사인하는 걸 들 때 저도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속세인 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F-11의 이러한 그 공습전에 이어서 이 분야의 밀리터리 분야에 또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UAE가 천궁2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다른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량이 기존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의존 하던 대공 무기들이 성능 문제는 두 번째고, 조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방공망이 이제 빈다는 거. 예전에 구형의 무기들, 뭐 대표적인 호크 미사일인데 이제 이런 것에 의존할 수 없고, 물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그것도 필요한 무기라고 해서 이제 일부 넘겨준 적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메꾸려면은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고, 지대공 미사일이. 그러다 보니까 조달 문제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가성비를 따지죠. 성능 대비 가격은 얼마냐? 그러니까 대량 조달이 되냐? 그러니까 산유국이지만은 그쪽 지역이, 특히 사우디 같은 나라, 이라크, 그건 이제 많이 보유할 수 있느냐? 같은 돈에 유럽제나 미국제에 비해서. 그다음에 납키, 이건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리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면 빠른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혼자 해당되는 발주국하고 우리하고 둘이 그것만 생각하면 빠른 건 아니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뭐 입버릇처럼 가성비 얘기하는데, 납키를 뭐 자랑하듯이 업체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붙을 단어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백인 국가 중심의 방산 업체보다는 우리가 빠르고 가격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정확한 얘기죠. 우리만 아주 뭐 특별하게 처음부터 태어나서 이게 아주 활기를 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상대가 있는 거니까 경쟁자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발주하면 몇 년, 뭐 1년, 2년 이걸 다 비교해서 우리 이렇게 발주가 됐고 이번에 이제 워낙 급하다 보니까 납품한 거는 한개 포대, 그거는 이제 교육 훈련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한개 포대는 뭐냐? 다른 거는 그거는 아랍에미리트 버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A사 레이더로 넘어가기 위한 개량용 현지 개발을 테스트해봐야 되니까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만드는 물건 가져가서 뭐 디자인도 상당히 좋아요. 먼저 우리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상한 상자각 막 돌리듯이 막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어. 별로 디자인도 안 좋고. 근데 두 번째 대량 물건 나온 거 전시회에서 모형 큰 모형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아주 서구 제품의 디자인 자체가 전혀 꿀리지 않는. 그게 지금 가 있었던 거예요. 그 포대가 시제품이 같이 가서 급하니까 이제 다 사격을 한 거고. 그러니까 무슨 뭐 모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포대는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서둘러서 이제 포대를 다 각각 완성해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고. 뭐 미사일 발사기, 발사관 있는 발사기, 지휘 통제 시스템, 그 어떤 차량도, 그다음에 레이더 추적 탐지 레이더, 요격할 수 있는 레이더 이렇게 명령하다라는. 그다음에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지원 차량. 그게 하나의 포대가 여러 개 모이면 그걸 넘겨줘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포대를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차례차례 넘기면은 이제 그게 원래는 2032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물건 만드는 과정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단축을 해도 2030년 한 2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서둘러서 14시간 교대, 뭐 2교대, 3교대로 하면은 그 작은 공장에서 공장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LIG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뭐 하나 시스템 레이더 만드는데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화돼 있어도 사람이 관리하면서 자동화하는 거거든요. 그 큰 레이더 같은 거는 레이더판. 어떨 때는 옛날에는 뭐 숫작업도 했지만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음식 만들듯이 큰 그 판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한 2년 정도 계약 그 기간에 모든 걸 다 완전히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2년 정도 좀 땡길 거라 좀 보고 있어요. 워낙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고 이란이 결국 뭐 망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소멸된다 그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마치 러우 전쟁의 어떤 과정처럼 향후에 4년 5년을 보면은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 들었던 간에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저기 개발하고 있어. 부서지고 망가진 핵무기 그걸 다시 만들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하면 또 이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 이란도 탄도탄을 더 만들고 있을 거고 그 배후 세력들은 여전히 러시아하고 중국이 해당되는 그 제품의 그 탄도탄의 재료들은 다 줄 것이고 러시아도 자기가 뭐 우크라이나 상대로 계속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그거는 다 모아가지고 줄 것 같아요. 탄도탄을 다 보강할 것이고 드론은 더 만들기 쉬우니까 개량한 거 비행거리가 늘어난다든지 해당되는 탄도가 더 고폭탄으로 간다든지 지금보다 그 중점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보충 비축을 더 할 것이고 전쟁이 이게 휴전으로 가고 종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뭐 완전하게 끝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시작이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란전에서 보면은 예상외로 수랑 미사일은 사용을 하는데 수량 거기에서 비중은 세 번째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청궁2가 수랑 미사일이나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개발이 됐는데 청궁2가 근데 지금 드론을 이제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 가성비가 딱 안 나오는 거죠. 그 미사일 자체가. 이걸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그 LAMD 적어도 방공 체계가 이것도 빨리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공개가 되고 컨셉이 2023년부터 공개가 되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출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 내수, 우리 국군의 배치를 빨리 해야 되니까 수도권 방공 문제가 있으니까 국방비가 결국에는 돈이에요. 거기에 이제 결부되어 있는 엔지니어들은 다 잘들 계시니까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다가 개발비나 완성 비용이나 양산 비용 그걸 더 이제 줘야죠 많이. 이게 뭐 특정 업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제 갖추니까 일부 부대별로 빼서 수출됐잖아요.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충해 주는 거 완전 하드웨어 측면이고. 근데 미사일은 좀 한 단계 다른 무기 체계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트렌드나 패러다임을 단순한 자주포에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강요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러우 전쟁 때는 자주포가 득세했는데 중동전은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적어도 방공망이 LAMD의 완성을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공무기죠. 그럼 공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뭐 미국은 일단 제껴놓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정밀 폭격을 해서 시리아 내전 때부터 레바논 지역도 그렇고 저거 폭탄 잘 때려볼 수 있는데 갖다 붙는데 전투기는 우리가 똑같은 걸 사용하네. F-15, 16, 35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저 정밀 유도 폭탄,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GPS 유도 폭탄을 미친 듯이 샀어요 우리가. 정말 시중에 이 얘기가 흘러나온 게 아니 대한민국 공군은 무슨 정밀 유도 폭탄 보통 사거리가 25km 평균 요게 아주 뭐 올인하고 있어 미쳐 있어. 그러면서 그 이상의 정밀 유도 폭탄은 또 사거리가 50km 이상 가는 거는 근데 사실 그 외국 업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도 안 써. 미국제 그 25 평균 25km짜리만 사고 있어. 아주 뭐 엄청 쟁여놓고 있는데 또 산대. 내 물건은 언제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외국제 유럽 업체인데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군에서는 추가로
그대로 비축. 왜냐면 보유 탄중에서 이게 시간, 로트, 번호라든지 시간이 흐르면서 흘러가면서 그 옛날 그것들은 불발탄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려면 거기에 양에 맞게 규모에 맞게 발주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에 집중적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자기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체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확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본드게 뭐 지대공 미사일 뭐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군, 육군 항공부대 이게 점점 늘어나는구나. 국방비 결국 또 늘릴 수밖에 없다. 인건비도 늘어나지만은 결국엔 답은 돈이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방비를 27년도에는 이런 전쟁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가져갈지 소모성 예산에만 집중할 건지 아니 이렇게 비축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인력 확보를 계속 어떻게 유지할지. 그래서 숙제는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했다 싶으면 또 숙제는 생기고 과제는 생기고. 그래서 천국투 수출을 보면서 우리도 더 사야 되지 않나 아니면 천국 수리로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천국투 수출만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해당되는 공장은 이제 더 바빠지고. 근데 여기서 간극의 차, 하여튼 뭐 과도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L3 1형이 원래 올해부터 시제 최초 물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되는지 라인을 만들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년으로 밀렸잖아요. 이 천국투에 만족하면 안 되고 수출이든 우리 공군에 배치하는 물건이든 이거를 어떻게 정밀하게 양산 배치를 할지 그것도 수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하여튼 천국투는 급해서 그 결과가 중간 결과 나온 게 급하다는 게 아랍에미리트가 패트리어트하고 LSM 이게 천공투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제까지 도입을 했잖아요. 그건 완전 엠버걸 걸었던 거니까 이제 밝혀있잖아요. 에로 시스템이나 바락 시스템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게.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제 판치까지. 자기들 일단 방공망 구성하기 위해서 나라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천국투 하나만 의존하는 거 아니고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라크는 더하고 과거에 구소련제 러시아 장비를 상당히 선호하던 나라니까 이것도 구별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독자, 독보적인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합류가 될 수 있던 거를 이제 만족하고 좋아해야 되죠. 그런 시장이었는데 여기도 우리가 드디어 합류를 했다. 성공했다. 전차 자주포에서 벗어나서 발전시켜서 미사일까지 이제 판매하는 나라가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뭘까? 그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캐나다 잠수함 수출이 되냐 안 되냐 올해 안에 여름. 본격적으로 여름 더우기 직전에 6월 달까지. 두 번째는 사우디에 저렇게 전쟁 간접적으로 겪고 있는데 옆에서 거기도 이제 결국 잠수함이 나왔죠. 소요가. 그거는 결국에는 이란 때문인데 잠수함을 우리가 그쪽에다 팔 수 있느냐. 그리고 방공 구축함 미사일 호위함. 그동안에 있는 건 프랑스제인데 좀 시원찮았어요. 성능이 미사일을 수직 발사에 달거래도. 좀 더 극대화되고 확대된 방공 구축함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KDDX의 설계도가 지금 있는 거는 잠정적인 거고 확정이 업체를 통해서 확정돼서 건조가 들어가면 그거 갖다 띄울 수 있어요. 그럼 먹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구급이나 충남급 호위함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안 먹히고. 그러니까 내수 국내 우리 군에서 채택해서 생산을 하면은 그게 수출 시장에서 이제 큰 수를 칠 수 있는데 잠수함 분야하고 이제 수상전함이 아직 그러기 직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3월 이제 중순인데 3월 말에 KF-11에 드디어 이제 실전 배치형 전투기가 행사를 갔잖아요. 날짜로는 뭐 이번 달 말인데 뭐 25일이냐 26일이냐 하는데 그게 이제 등장하면은 서울에 머물고 있는 각국 주요 대사관의 무관들 이런 소위 사갈 수 있는 일반 물건을 말하는 바이오죠. 그런 나라들이 대상국들이 그걸 다 이제 초청해서 보여줄 거예요. 아주 많이 초청하나 보더라고. 대신 일반 기자들 있죠. 뭐 국방부 취직자들 자리는 좀 빼버리고 그런 쪽으로 K방산을 이제 선호하는 나라들, 가능성 있는 나라들의 손님들을 많이 부르겠다는 그 자리 확보하는 데 있어서 행사는 청와대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도라는 거는 어차피 청와대 출입기자가 해서 공동으로 풀면은 동일한 사진을 풀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색이 역대 정권 최근에 K방산 우리 물건들 만드는 정부들 이렇게 행사를 보면은 이번에 가장 통제가 많은 손님들 들어오는 통제가 제일 많은 행사가 돼요. 하여튼 뭐 이거는 뭐 KF-11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조만간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공투에서 머물지는 않는다. 머물 수도 없고 또 새로운 물건 가지고 또 나가고 더 나가서는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양산해낼 뭐 K-샤이드 이것도 이제 뭐 공격 무기이긴 하지만 원하는 나라에 있으면 팔아야죠. 물론 이제 중동 시장 중심으로 될 것 같고 동남아시아도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 물건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또 경쟁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성능은 비슷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드론도 이제 수출 상품으로서 등장할 예정이다. 일반 그 콥터 드론이 아닌 갖다 그냥 처박는 비행해와서 순항미사일처럼 K방산은 이제 발전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관리를 방위사업청에서는 잘해야 된다. 특히 수출 부서에서 그런 이제 부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 천공투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관점에서 이 무기의 핵심 성능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으로 1950년대 미국 중심으로 보면은 나이키 허큘리스, 호크 미사일은 중고도 미사일이거든요. 그때는 뭐 애널로그 방식으로 이제 사격 지휘 통제를 했던 시절이지만은 지금은 다 사용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 이제 그거로도 출발했는데 나이키 허큘리스는 이제 패트리어트로 대체를 잘 했어요. 2008년부터 호크 미사일 중고도
약 보통 15km 정도의 그 고도나 사거리를 이제 갖는 15km 정도의 사거리죠. 그런 고도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이 미국에서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90년대부터 단일화시켜요. 뭐 전차 한 종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패트리어트에만 이제 집중하고 물론 사드라기 등장하지만은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기 체계가. 그러니까 만들지를 않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이제 이런 부분 미국이 손대지 않는 무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미국이 일단 여러 가지 형태로 간섭을 안 하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도 미사일은 소위 M셈이라고 시작을 했죠. 우리가 혼자 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기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정비해본 것밖에 특히 그 호크 미사일 정비, LIG 금성 정비 시절 때부터 77년부터.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96년도에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 96년 이전에 러시아한테 우리가 개방을 하고 국교를 이제 수입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때 참 힘들 때니까 90년대 초반에 소련에서 소비에트 연방 붕괴되고 러시아로 되면서 돈이 이제 쪼달리니까 주변 데리고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시키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안에서 재원이 마련이 어려우니까 있는 거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군사 기술까지 무기까지 그냥 있는 거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이 고비를 넘기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그 덕분에 불검 사업이라고 이름 지어서 덕분에 도입이 기술이 뭐 T-80 전차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뭐 어떻게 해서 체결이 돼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일단 그들은 팔고 가서 그 돈을 갚지를 말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자돈도 일설에 하면은 그 해당되는 엔지니어들하고 상당히 뭐 친밀하게 사귀어가지고 중요한 기술들을 뭐 다 입으로 다 털어내서 받은 것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 하는데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정식으로 도면 같은 거 받아야 되고 뭐 기술 그 노하우를 받아야 되니까 서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96년부터 개방이 우리한테 돼서 받아온 거를 중간에 이제 처음 시작한 미사일 쪽은 이제 신궁 부터 시작을 했고 단거리부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2002년부터 본격 개발 시작한 게 이제 M셈이란 지금의 천궁 시리즈죠. M셈으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모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레이더 시스템이 못생기게 나왔잖아요. 이상한 무슨 트럭에다가 얹어갖고 막 회전시키면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러시아 기술을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사격지휘 통제 레이더에 대해서 못생기게 나온 것도 있고 디자인 측면에서 내부 시스템이 나쁜 거는 아닌데 그 당시 기준으로 폐사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미사일도 추력 편향기라고 해서 이렇게 촥 쏘면서 옆에서 튀어서 바로 꺾어지면 날아가잖아요.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죠. 근데 지금 봐서는 뭐 다 일반화돼가지고 그 웬만한 북한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술,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는 아주 대단한 기술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사일도 완성하고 다 러시아 기술이고 다만 이제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나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 한반도에서 적용시키려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러시아 쪽하고 다른 게. 그렇게 해서 그거를 결합을 잘 시킨 거죠. 엔지니어들이 아주 뭐 밤새가면서 열심히 잘 했죠. 마치 우리가 T-50 개발할 때처럼. 제 시간에 탄생됐고 행사를 완성됐다. 다 끝났습니다. 그걸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참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공개 행사를 2012년도에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012년도에 법인 같은 갔는데 진짜 놀랍고 자랑스럽고 근데 또 행사가 요즘하고 달리 대대적으로 사람을 안 불렀어요. 관계자들만 강당에 모여놓고 경과 보고하고 시스템 보여주고 덕분에 하여튼 저는 잘 보고 왔는데 그게 2012년도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전 배치를 서둘러서 했어요. 그래서 2013년, 14년 생산 들어가서 초도 제품이 우리 육군이 아닌 건 이제 중고도니까 방공 미사일이 배치된 게 제가 봤던 게 인천공항 주변에 인천포대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이제 단독으로 가서 봤었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거고 이제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개발을 하기 싫어서 자기는 패트리어트로 다 하다 보니까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이 천궁 시리즈는 이제 우리나라 개발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 한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일본도 M셈이 있고 비슷한 성능에 그다음에 대만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동북아시아에 집중이 됐죠. 그게 M셈은 개발해 미국이. 그러면서 동시에 패트리어트 다 팔았고 그 밑에 하층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밑에 층을 이제 보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 미사일이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중고도 고고도 이거 다 통합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고도는 워낙 뭐 낮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경제적으로 앞으로 2030년대는 통합된 뭐 미사일이 있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시스템의 크기나 고체 연료 문제가 있겠지만 그 사이즈 문제가 탄두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레이저 무기 얘기 나오는 거고 그것도 뭐 아주 고고도까지 옛날부터 뭐 레이건 시절부터 레이저로 뭐 대륙과 탄도탄을 뭐 지진다 뭐 경멸한다 이제 그건 개념은 뭐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결국 2040년대 50년대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니까 그다음에 AI 기술 접목하면 뭐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천궁2는 현재로서는 아쉽고 급한 대로 그런 중고도 호크 미사일을 이제 대체하는 물건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수출해 나가는데 이게 영원하고 무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극초음 미사일 대비해야 되니까 천궁3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개량 버전 업그레이드 마치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뭐 PIP 1, 2, 3로 가듯이 우리도 3까지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중고도 미사일로서는 이제 활약하는 거죠. 핵심이 고도 15에서 40km까지 이제 넓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 그게 KAMD의 주력이 되는 거죠. 천궁2 이후 한국의 차세대 방공 체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공 무기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천궁2는 이제 배치를 막바지에 왔고
해외 수출도 이제 계획이 다 됐고요.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납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물건으로서 이제 극초음 미사일이 이번에 이란이 다량으로 쏜 건 아니고 중요한 대상 지역에 쏜 건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일반화 될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북한도 그거를 이제 일반화 시킬 거고. 하다못해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유럽 국가인데 공중발사, 미그 29 전투기에서 공중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뭐 중국으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공중발사, 지대지 형태, 바다에서 뭐 수중에 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항상 무기체계가 예고가 되면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궁 3라고 하는 극초음속을까지 포함해서 격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탄도 문제도 있고 속도가 더 계산돼야 되고. 지금 개발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얘기 자체는 뭐 2018년부터 국방과 연구소는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죠. 그 당시에도 극초음속이 미래 무기로서 등장할 거로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세미나를 다니면서 접한 거는 2018년도 처음이고.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이제 우리 행정 절차 개발을 하려면은 예산 문제가 이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 기획해서 보고하고 돈을 타내기까지 초기에 개발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까지 그것도 한 6년 7년 걸린 거죠. 본격 개발 들어가기까지. 천궁3가 지금 시작을 했고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LSM 1형이 이제 조만간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초도 제품이 되니까 초도 물건이다 보니까 마치 그 미국의 사드가 완전히 이번에 실패한 게 많다고 하듯이 그런 문제를 보강을 해야 되고 고도 문제도 높여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드만큼의 어떤 사거리나 고도를 갖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LSM2에서 그걸 확보를 해야 돼요. LSM1에서 더 발전시켜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극초음속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LSM2가 지금 동시에 발제가 되고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서둘러서 하겠다는데 그 사이에 LSM1형을 뭐 대량 배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배치해서 제발 한반도에서 뭐 주한미군의 사드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계획이 없고 뭔가 지지부진할 때는 걱정을 거기에 주한미군 전력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미국도 원하지만은 우리도 이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확보를 고성 무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천궁3하고 LSM1이 이어서 LSM2까지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이번 천궁2 수출은 한국 방산 산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수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반갑고 기쁘고 돈이 우리 국내 경제에 유입되는 거니까 그걸 토대로 천궁3의 어떤 개발 당위성, 완성, 시간을 당겨야 되는 게 정치하는 분들, 행정부, 국방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이분들한테 당연한 거다. 이거 바로 이어서 하자. 그러니까 시간을 뭐 지체하지 말고 예산 제대로 줘라. 그런 측면에서 이 수출이 중요해요. 그 다음 무기를 일반적으로 재미가 있어야지 이걸 다 주변에서 하신 분들이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우리 같은 뭐 매니아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 관료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이 계속 많이 돼야 된다. 그동안은 이제 기존에 자주포 전차에 이게 머물러 있었잖아요. 지상 물건에. 근데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날아가고 물속에도 들어가는 게 물건 팔려야 되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함대공 미사일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경멸할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배들, 함정들 그다음에 전투기에서 장거리 공동 미사일 쏠 수 있는 미사일도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했지만 전투기, 그것도 국산 전투기 물론 이제 엔진은 아직 뭐 미국제지만은 그도 절반의 성공 TOC, FA50에서 더 발전이 된 거죠. 전투기잖아요 이거는 TOC, FA50 FA50은 경전투기, 잘해야 경전투기고 그냥 공격기예요. 그냥 경공격기 엄밀히 얘기해서는 아무 때나 전투기, KF-10 전투기 이렇게 부르지 KF-10을 뭐 공격기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 모여야만 K방산이 2030년대는 더 차원이 높은 무기로 에너지 빔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AA 결부된 무기들 이게 다 통합이 된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기 체계가 가면 갈수록 외형적인 측면에 그게 없어요. 르망인가 그게 없어요. 느끼는 게 없어. 점점 복잡할수록 재미는 없는데 국가방위라든지 세계적으로 동맹관계 또 수출 시장 그걸 장악을 하려면 열심히 달려가는 수밖에 없죠. 정밀 무기로서의 계기를 보여줬다. 천궁2가 수출이 이제 이렇게 돼서 실적 프로의 어떤 명중률을 달성한 거는 사람들이 흥미를 새롭게 갖출 수 있고 날아다니는 무기들, 전투기 포함해서요. 흥미를 갖고 당분간의 흥미를 더 줄 수 있어서 그 3단계 에너지빔, 레이저빔 이런 무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움이 된다. 물론 이제 그때 앞서 중복되는 얘기지만 재미는 없어지겠지만은 어떤 흥미롭지는 않겠지만은 SF 영화에서 볼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시작 그 단계로 싹 올라온 거예요. 천궁2의 어떤 각광을 받는 게 그동안에 답답한 자주포에서 그냥 뻥뻥 쏘는 거에서 너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의미가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에서는 드론이 중요한 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 위협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현재 이란 전쟁이 3주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세를 거슬 수 없는 게 이란이 본격적으로 드론을 주력 무기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드론이라는 게 개념이 획기적인 뭐 방어 무기로서 아니면 공격 무기로서 등장을 이제 한 거는 러우 전쟁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우 전쟁에서 초기에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 때부터 본격 이제 사용을 했는데 특징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 채공 드론 그래서 공중에서 뭐 수리타이나 이제 뭐 박격포탄 같은 작은 이제 폭탄
폭탄을 떨구는 정밀하게 투하하는 이제 채공하면서 중심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러시아 쪽의 반격, 드론의 반격은 이란에서 수입한 샤이드. 이게 이제 비행체, 일종의 그냥 공중 채공이 아니라 비행을 해가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제 그동안에 순항 미사일이 이제 제트 엔진 그런 식으로 해서 비행을 하는데 아음속으로 이거는 이제 프로펠러, 값싼 프로펠러 뭐 시속 한 180에서 200km짜리 그 사이를 이제 오가는 소형 프로펠러 사용해서 비행을 해서 가서 그냥 첫 박는 그 건물, 특히 빌딩, 현대 20세기 이후에 빌딩들이 많이 이제 생겼으니까 여기저기 수평으로 타격하는 이제 그 형태를 많이 보여줘서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이제 드론이 이제 대세다 얘기를 했었죠. 한 뭐 3, 4년 동안 진행됐고,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보고서 우리도 무기 체계를 이제 좀 개편하고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급하게 부대가 만들어지고 이제 시범 부대가 생기고 최근까지 이제 언론을 불러서 보여주는 거는 채공 드론 중심, 그다음에 거기에 소총을 이제 장착한다든지 주로 이제 떨구는 콥타 개념의 그 채공 드론 중심이죠. 근데 그것도 정식 무기 체계로 채택되기보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에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콥타 개념의 채공 드론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대기업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방산 대기업이 아직 그 전 단계를 보이고 계속 뭐 3, 4년 동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게 본격 부대 배치라든지 생기지는 않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 전쟁에서는 이제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마치 진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보다는 하나하나 찾아내서 죽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게릴라전 같은 그 양상을 띠고 있죠. 그 서로 밀고 당기는 게 마치 베트남전 때 봤던 이제 그런 형태, 하여튼 폭함을 가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서 떨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이란 그 항공전 공습전을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토마호크 크루즈 순항미사일, 전통적인 순항미사일, 그 아음속의 순항미사일을 주로 타격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중에서 전투기나 공격기 아니면 이제 폭격기가 동원돼서 정밀 유도폭탄을 떨구는 공대지 미사일 중심도 아닌 정밀 유도폭탄을 떨구는 전쟁으로 지금 양상이 바뀌어 있고, 수많은 목표물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 AI가 본격 적용이 된다는 거.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잡아낼 때는 이제 그건 특수전이었고요. 주변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란 지역보다는 넓지는 않았고 제한적이었죠. 집중적으로 베네수엘라 수도를 중심으로 이제 방공망을 침묵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양상이 다르고, 이란 항공전은 이제 본격 AI가 군사용으로 이제 등장하는 건데 아직은 이제 이게 목표물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그런 계통. 그럼 좀 지나면 이제 지휘 통제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뭐 AI가 이제 그렇게 진화 발전해서 스스로 뭐 판단해서 핵폭탄을 누르는 단계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 기다린다기보다 시간이 지나야만 이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래서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지는 않고 그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도입을 했고 적용했고, 그다음에 그대로 상대방의 무기, 강점인 무기의 카피판인 지금의 미국 AI 플러스 루카스, 그러니까 미국판 샤이드. 그게 이제 AI하고 이제 지휘 통제할 때 목표물을 찾아야 되니까 결정하고, 그래서 루카스를 이제 보내고 토마호크로 사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화 발전돼 있고, 이란은 과거에 1980년에서 88년 그 사이에 이라크 전쟁이라고 있었죠. 그때 처음에 저기 이란에서 먼저 사용한 건 아니고 이라크에서 구소련 이제 스커드 탄도탄,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한 300kg짜리 그걸 중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미 탄도탄이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고 자기들이 피해를 받았는지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 중간에 91년 걸프전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다음에 19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탄도탄 개발을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술이 도입된 그 대상 국가가 이제 북한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스쿼드를 계속 발전시키는 대포동 미사일이 그때 등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이란하고 북한하고 한통속이다 했던 얘기는 시작은 그때고요. 그래서 탄도탄을 지금 대량 보유했는데 그 당시에 개발 성공해서 지금 실전 배치한 거는 다 거의 주류가 이제 액체 로켓. 그리고 나중에 2010년대 들어와서 북한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고체 로켓을 도입을 했고, 탄도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2020년대에는 이제 극초음속 탄도탄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제 탄도탄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중점 사용한 거는 이제 액체 로켓이 이제 구형화된 건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스쿼드 계열을 발전시킨 거. 뭐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집중적으로 이제 사격을 하는 거죠. 어차피 소모를 해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근데 주변국, 친미국가, 아랍 국가들을 이제 상대로, 걸프 반의 아랍 국가 상대로 이제 집중 사격을 이제 했는데, 그게 일정량 큰 무기니까 보유하고 있는 양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한 3주째 지금 접어들면서 샤이드 중심으로 갖다 이제 빌딩에 처박는 그런 드론 중심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죠. 과거에 전쟁 양상하고 하여튼 러 전쟁이 촉발된 건데, 시작은 진짜 드론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AI가 이제 본격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지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물론 그 전까지 저도 이제 얘기하고 주장했던 게, 러 전쟁을 보면서 콥타 중심의 이제 자폭 드론이 이제 뭐 소규모 전쟁에 주로 쓰인다고 했었어요. 저도 어떤 얘기를 말씀드릴 때. 그런데 지금은 이란 전쟁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 넘어가는구나. 무기 체계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라든지 장르가
추가돼서 이제 넘어가고 있구나. 미국도 이제 그걸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한 4, 5년 동안에 22년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면 본격적인 그 무기는 재래식 무기, 핵 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는 소위 K방산이라고 하는 10대 방산업체가 주로 이제 이끌고 수출을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걸 외면할 수는 없고 한편으로 이제 트렌드를 좀 잠재울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했고 상대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아직은 콥터 중심의 드론 업체들인데 아주 우죽순처럼 많아요. 알 수 없을 정도의 회사들이 저번에 부산에서 했던 지난 2월 말에 했던 드론쇼 거기 가보니까 일종의 방산전시에 비슷한 건데 가보니까 진짜 저 스스로 출구를 들어갈 때 외면을 해버리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샤이드 같은 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저 끝에 있는 우리 K방산의 업체들 한 5개, 6개가. 그러니까 뭐 들어가자마자 또 나왔어 뭐 하면서 이제 통과해버리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행사를 이제 다 보고 나서 나오면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접했던 거는 대한항공에서 그 한국판 K 샤이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최종 테스트를 다 끝내야 되니까. 근데 최초 기획을 해서 입안을 해서 그걸 만들어내서 기술을 이제 완성한 거는 이제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란 양산은 이제 일반 방산업체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대한항공이 손잡은 거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좀 다행이다. 대기업이 개입을 이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이 뭐 전자전기라든지 항공통제기라든지 블랙호크 특수전략기 개량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작년에 25년도에 세 가지 큰 사업을 이제 잡았어요. 간만에 큰 사업이 없었는데 간만에 잡은 거죠. 그래서 회사가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회사 그룹 내에서 회장도 그렇고 좀 대한항공 방산 부분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상태에서 추가되고 첨가될 K-샤이드 항공판 이게 가세를 하면은 해당되는 업체가 발전되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물건을 사줘서 실전부대에 배치하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비 공격용 무기로서 북한이 이걸 공격하면 똑같은 무기를 우리도 미국처럼 루카스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게 이제 지금부터다. 이란전을 통해서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입장과 생각이 좀 바뀌었죠. 이거는 해야 된다. 그 중소업체는 일종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로서 같이 연관은 돼야 되는데 되고 알 수 없는 회사들이 주력이 되면 안 되고 역시 전통적인 큰 방산업체가 주력이 돼서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2030년 이전까지 나름대로 북한 대비, 주변국 대비 우리 공격용 드론 어떤 전력이 구비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다 이것도 역시. 그리고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예산 증액을 이제 작년부터 올해 이제 26년 예산부터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27년도 예산에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드론쇼를 가보니까 그 현지에서 들었던 얘기는 중소업체들한테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배정하는 예산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행사 기간 중에 303억 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이제 모여있는 회사들이 돈을 나눠서 발전하기는 어렵고 역시 대한항공 같은 큰 회사가 이제 개입을 하면은 뭐 수천억 단위로 증액이 27년부터 28년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국방학연구소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란 전쟁을 보면서 샤이드 그리고 이제 루카스 미국의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같은 공교롭게 전쟁 나기 직전인데 K 샤이드를 이제 공개한 거. 그런 좀 전망이 밝고 패러다임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학자들 중심으로 이제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계가 있죠. 작년에는 잠수함이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이제 겨울에 세미나 여는 거 보니까 AI 쪽 군사용의 AI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고 우리가 그거를 확립을 할지 그건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됐어요. 2월에서 3월달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또 덧붙여지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뭐 지휘 통제나 시뮬레이션 하는 거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2030년대 대비해서 또 다른 항상 이게 뭐 무기의 발전 진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또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 이제 와 있고 또 시기가 맞고 이게 해가 새로운 신년인데 거기에 맞게 이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 시작이 됐다는 거. 이란 전쟁의 교훈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시행해야 될 바가 이제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호복합은 드론 대응 무기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장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비호복합이라는 게 기획이 된 게 처음에는 이제 미사일이 결부된 건 아니고 이제 대공 기관포 30mm 기관포인데 국내 생산을 하죠. 그다음에 차체는 K200 그 장갑차 일종 계열로 된 거고 그거를 이제 결합을 시킨 건데 모방을 할 수 있었던 벤치마킹 했었던 대상은 이제 유럽의 게파르트 그거를 이제 많이 참고를 했죠. 형태를 어떻게 되는지 가동을 시킬 수 있는지 독일의 게파르트도 나중에 냉전 말기나 이제 냉전 끝난 다음에 탈냉전 초기에 미사일을 장착해요. 스팅어 미사일을. 복합이 됐죠. 대공무기가. 기관포로 안 되는 거는 이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미사일을 해서 안 되면 돌파하는 적 항공기를 이제 격추하는 건 기관포가 담당하고 상호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탄생물 무기 체계이고 우리는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일단 플랫폼부터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비오 시스템, 자주화된 비오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이제 만들어서 받아서 미사일, 신공 미사일을 이제 포드를 장착하는 양쪽 측면에.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우리가 육군에서 이제 방공부대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기관포 구경도 그렇고 30mm, 왜냐면 개발했던 35mm인데 그러니까 화력이 뭔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신궁에 대한 것도 믿음이 가기 전이었고 근데 탄생이 됐죠. 2018년도 전후로 해서 실전 배치 들어갔는데 그리고 해외 수출을 이제 우리가 좀 나가다 보니까 중동 시장이죠. 뭐 사우디라든지 문제가 됐던 게 기관포 사거리에 좀 약간 그 미묘한 짧은 거. 두 번째는 사격 통제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은 좀 별로 이렇게 성과가 없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걸 개량한 비호복합 2가 이제 나왔는데 비호복합 2는 지금 이 컨셉, 형태만 나와 있고 모형으로 존재하고 실물이 아직 등장을 안 했고 거기서 지지부진하던 차에 러우 전쟁은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의 샤헤드가 중심인 이란전 드디어 발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이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예전에 테스트했던 비호복합을 가졌으면 이게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아직은 이게 성능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적어도 저속 침투기인 AN2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효과를 보는데 좀 더 물체가 상당히 작은 탐지를 해서 격파를 해야 되니까 사격 지휘 통제 레이더를 이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한다만다 좀 그런 상태로 와 있죠. 근데 돈이 들어가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뭐 물건부터 그쪽 지역에서는 뭐 빌려달라고 했었던 얘기도 있어요. 요 짧은 시간에 도입한다는 개념이 일단 빌려서 사용을 해보고서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 우리한테 뭐 K방사 수출에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의 청웅2에 해당되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 레이더 통째로 바꿨거든요. 시스템을 P사에서 A사로. 그런 부분이 추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입을 이제 자기들이 일종의 떡밥을 던지는 거죠. 빌려주면은 이제 나중에 도입을 하겠다. 그런 형태인데 그 물량 자체는 우리 육군에 있는 걸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K방산이 22년도부터 문제가 항상 우리 군에 납품할 거, 육군이나 공군에 납품할 거를 빼준다든지 아니면 전 군에 육군에 배치되어 있는 자주포 중에서 부대별로 뭐 한두 무씩 빼서 숫자를 맞춰서 야금야금 빼먹었던 거. 지금까지 에스토니아까지 6문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간 게 중고 제품이라는 게 이 하나 에로스페이스에 있는 물건이 아니고 공장 어디 한쪽에 이렇게 보관하는 있는 물건이 아니라 육군에 나가 있는 물건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K방산을 우리가 발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은 우리도 급한데 만약에 북한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도발을 하면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나마 실전 배치되어 있는 그거를 빼준다는 거는 조금 찝찝한 건 있죠. 이거는 차라리 이제 비호복합 2를 정식으로 우리도 도입할 생각하고 개발하면 모를까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해서 업그레이드하니까 레이더 중심으로 그 화력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뭐 1년 이내에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더 외형도 바뀐 거를 만들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내부 소프트웨어를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좀 개량을 한다든지 손을 본다든지 정식으로 국가 예산, 국방부 예산이나 R&D 예산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해서 뭐 내년에 계약을 한다든지 어차피 이란전이 가라앉으면은 뭐 휴전이나 종전 그런 둘 중에 하나로 가라앉으면은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새로운 무기, 보충할 수 있는 무기를 또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그러면 올해 26년도 지금 이제 3월 말인데 내년 1년 후에는 그 사이에 뭔가 개발이 있나 안타깝지만 빼돌리더라도 좀 개량된 물건을 원할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내에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 공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장에서 대공 방어 체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는 올라가서 러시아의 드론을 이제 격파하는 무기체계들이 등장했는데 스팅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제 영국과 공동 개발한 이제 옥토퍼스라는 게 있고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갖다 들이받고 경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고 더불어 이제 함께 패트리어트도 계속 필요하고 뭐 서유럽의 다른 뭐 샘프티라는 뭐 방공 미사일도 필요하고 나삼이라고 하는 암람을 지상 발사하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차량에 탑재한 그리고 독일이 만들어낸 IRIS-T라는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로 바꾼 그 시스템, 니카를 공대공 미사일을 또 지대공으로 바꾼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소모가 됐으면 계속 받아야 되고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한두 가지 지대공 그 공중에서 침투 경멸해야 되는 대상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 소모했으면은 우크라이나도 계속 손을 벌려서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거는 이제 스팅, 옥토퍼스 이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이란 공습전에서 반대로 이제 미국 쪽에다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제안을 했죠. 우크라이나제 뭐 스팅이라든지 이거를 좀 갖다 배치를 해서 한번 사용하지 않겠느냐. 특이했던 게 자기가 먼저 전쟁을 이제 겪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끝나지 않았는데 방산 수출을 이제 도모한다는 게
그것도 중동 시장. 그러니까 이 중동이라는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상당히 먹거리가 되는 시장이죠. 이 무기 수출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2차 러우 전쟁 나기 전에 그 중간에 14년부터 이제 그 22년 전까지 사이에도 뭐 그런 걸 많이 판매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여전히 그런 근성이 있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도 뭐 전쟁이 뭐 자기들 완전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먹거리를 방산해서 이제 발전시키겠다. 뭐 폴란드도 지금 그런 입장이고 폴란드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물품들을 대한민국이 좀 사주기 바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방공 무기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할 건데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만 그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너무 비싸니까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 체계들 그리고 기존의 방공포 자동화된 방공포 시스템이 끼어들 여지가 많아졌다는 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끝에 가서는 사실 이게 몇 년 지나면은 그 레이저 빔으로 쏘는 체계 또 기동화된 그 체계가 실전 배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초기 제품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SF 영화나 어렸을 때부터 쫙 봤던 그런 모든 영화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보면은 다 실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 머릿속에 나온 생각한 게 현실화 되는 거죠. 어떤 뭐 순서가 정해져 있듯이 2030년대에 레이저 무기가 이제 출발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 좀 과도기 성격으로 여전히 2010년대부터 열심히 모색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잘못돼서 마치 19세기 때에서 20세기 넘어올 때 그 무기 체계를 모색을 했던 게 결국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때 다 현실화됐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도 결국 2030년도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추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무기 종류, 무기 체계의 장르나 포트폴리오가 점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국방비라는 게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걸 다 구비할 수 있을까?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되겠죠, 미국이나. 근데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과연 이런 걸 다 구비하려면 참 힘들겠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무기 체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걸 다 확보를 하고 어떻게 비중을 둬야 되겠죠. 어떤 무기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를 더 수량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됐고 어느덧 패러다임이 이런 샤이드 종류의 드론 시대로 넘어가 있고 그 전에는 UAV라고 했던 뭐 미국의 리퍼 큰 사이즈의 채광하면서 이렇게 요격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대테러 전쟁 때 뭐 아주 성행을 했었죠. 미국이 중심으로.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제 흉내냈던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튀르키예가 비슷한 걸 만들어냈고 그래서 수출에 저희들이 많이 이익을 봤었고. 근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2002년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월드컵 할 때 미국, 유럽 유명한 그 방산업체 항공기 분야의 방산업체들이 제트 엔진을 장착한 그러니까 UCAV라는 거를 당장기에 현실화됐듯이 많이 발표를 했고 시대가 바로 바뀐다고 했는데 아직 그쪽은 그렇게 유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레이저 무기처럼 이게 더 개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값싼 샤이드 드론이 대세긴 하지만은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무기가 좋은 무기가 없는 그런 측면에 나라에서는 등극을 해서 유행을 이제 하지만은 반면에 그런 UCAV 거기다 결부된 유무위복합이라는 거죠. 그 체계로 넘어가기 전이고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고 미국조차도. 뭐 중국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선전전에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껍데기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엔진방을 지금 아직 제트 엔진 방식보다는 이제 프로펠러가 이제 유행하고 있고 과거에 20년 전부터 했던 완성시킨 못한 무기들은 또 이제 앞으로 조만간 새로운 전쟁에서 그게 무슨 전쟁인지를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을까. 지금은 샤이드 종류의 드론이 대세인데 한 발짝 한 발짝 준비했고 생각했던 거 실패했던 무기 체계도 이런 거 뭐 레이저 무기 같은 게 여러 가지 또 무기가 있잖아요. 발사체가 뭐 속도가 되게 빠른. 그래서 그런 무기들은 이제 2030년대 결국 등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개발하는 돈이 많이 들고 부대 배치하는 게 실전 배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 머물러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군사력에서 제대로 구비를 못한 이란이 이걸 사용해서 미국을 상대로 자기들의 성과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걸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많은 게 지금 등장을 해 있거든. 극초음속 미사일도 사실 이란도 지금 아껴 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모든 게 등장했던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미국도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힘들어서 그런 무기체계가 본격 다 포진을 하려면 2030년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이 무기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공부할 것도 많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국군의 드론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AN2라는 북한의 적어도 저속 항공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지금 대응 체계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휴전선은 너무 수 없다. 이제 그러는데 북한도 우리가 영상 조금 찾아보시면은 또 몇 년 전을 거슬러 올라오면 북한도 AN2를 개량을 많이 해요. 항법 장비를 추가를 한다든지 뭐 무장을 단다든지 나름대로 이제 손을 보는 거죠. 정비를 더 해서 외부에 알려진 300대의 모든 AN2가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이거를 이제 DMZ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야간에 적어도 저속 그래서 아마 소수 정예로 이제 줄여놓은 거 같은데, 뭐 300대로 알려있으면 한 100대 미만으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는 적어도 대공 방공 무기 체계를 발전시켰고, 과학 장비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어요. 유심히 타고 다니다 보면은
주요 거점에 광학 장비들을 거치대에다 세워놓고 이제 감시하는 게 나왔고, 북한이 소형 정찰 드론을 이제 2014년부터 보냈고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놓칠 수 없다 해서 일단은 전자광학 장비를 이제 설치를 했고, 급한 대로. 두 번째는 이제 적어도 방공 무기 체계에 추가된 게 차량용 30mm 대공포 차량, 이 1000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등장을 또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실전 배치를 서울 그 수도권 방공 육군 중심으로 많이 배치했고, 공군 기지에 또 그게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적어도 방공 무기 체계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저속 항공기들, 하다못해 70년대, 80년대 한참 얘기됐던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 아주 옛날에 그 패러글라이드, 그게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사용했잖아요. 민간 레저 그런 용도로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침투를 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북한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거고, 실전에 대비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이제 경멸할 수 있는 그 적어도 방공 무기 체계는 신궁도 포함해서 신궁 대공 미사일 적어도 최대 뭐 4km에서 5km 이제 경멸할 수 유효 사거리가, 그렇게 해서 준비는 되어 있는데, 드론이라는 게 샤이드는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이즈가 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하게 북한의 카메라, 일반 DLRS 카메라를 탑재하고 장착해서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한다든지. 그건 너무 또 작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일종의 그 콥타, 채공 드론에서 이렇게 수리탄 떨구거나 박격보다 작은 탄 떨구듯이, 그거를 탐지하는 레이더 성능이, 거기에 결부된 레이더 성능이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더 개량을 해야 되는, 지금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이 일단 시간을 들여서 일일이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AI를 적용하자. AI가 식별할 수 있게끔. 그 물체가 뭐 새다, 새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배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실전 부대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뭐 아무리 빨라도 한 2년 정도 걸리고, 획득 사업이나 개량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응 체계는 개선할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중간에 과도기, 실전 그 개량 배치가 되기 전이나 새로운 무기 체계가 레이저 지금 청광이라고 있는데, 완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아주 대량 생산해서, 그 전에 이제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일부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도 대응책을 완비를 할 것이다. 과거에 1993년 이래로 북한의 장사정포가 위협이 상당히 득세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커버할 수 있는 시기가 2010년대부터 됐어요. 그 사이에 시간을 보십시오. 한 거의 뭐 20년이 걸렸잖아요. 그건 더 급속히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신속 무기체계 확보하듯이, 그런 측면에서는 서둘러서 할 건데, 역시 매번 뭘 우리가 대응을 세우면 또 새로운 게 나와서 쫓아가기 바쁘고, 그래서 그런 싸움, 무기개발 발전 싸움에서 대한민국 역시 맨날 이제 허덕이고 이제 시달리는 거죠. 북한이 뭐 자꾸 도전을 해오니까, 등장을 시키니까. 근데 어떤 준비는 할 것이다. 그 해당되는 당국에서. 근본적으로 걱정할 건 아닌데, 그 간극, 배치가 되기 전에 그 시간에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건 전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드론을 막기 위한 무기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가장 이제 우리가 실전 배치를 해서 손에 쥐거나 눈에 띄게 보인 거는 2024년도 저 계룡대에서 열렸던 카덱스라는 방산 전시회에서 레이저 빔으로 이제 경멸할 수 있는, 소위 태운다, 지진다, 뭐 그런 개념인데, 그게 등장을 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좀 빨리 등장시키고 실전 배치를 했는데, 근데 출력 문제가 역시 쪼여가지고 뭐 불태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를 유리를 이렇게 투과시켜서, 그런 것처럼 역시 전력 문제가 있죠. 미약하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딱 한 물체 하나만 이렇게 조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는 좀 선진적으로 앞서가서 했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초기 물건들은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량형인, 지금은 이제 블록 1, 2로 되어 있는데, 2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여기저기 배치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가성비가 높아지니까, 어느 날은 이쪽에 배치했다가 다음날 저쪽 배치하면 공중 침투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상태에서의 그 얘기고, 기동화 시켰다 안 시켰다. 그 청광의 블록 1, 2가 아니라 청광 2, 3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고출력을 계속 너무 발전시켜야 되죠. 그리고 어떤 목표물을 동시에 여러 개를 사격할 수 있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발견해서 판별해서 그 순간적으로 어디로 쏴라, 이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I가 이제 결부돼야 되는데, AI 군사 적용도 이제서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전에는 드론이었고 했다면은 지금 이제 AI에 관심 갖고 있고, 동시에 이런 게 뭐 결국 전력 문제라고 이제 하는데, 다른 무기도 전력 문제 있어서 배터리 문제, 또 이제서야 올해 들어와서 이제 공론화되고 있어요. 이게 일반 경제 분야에서 얘기되는 게 그대로 군사 분야 적용이 돼서, 배터리도 지금 등장했어요. 군용 배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 관련돼서 할 건지, 아주 독자적으로 우리가 잘 할 건지, 그다음에 수출은 그 배터리도 군용 그 물건에 같이 묻어서 어떻게 나갈 건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불과 공론화된 지가 뭐 한 달 전, 제가 구체적으로 일반 그냥 시중에 나와서 세미나에서 그 동향을 보니까 이제 뭐 한 달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측면도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런 전력 문제, 군용 전력이라든지 뭐 배터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쪽의 무기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다 돈이잖아요. 그 개발 시간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 때는 그쪽으로 집중될 것 같아요. 2030년대는 기존의 탄, 그 기관포, 그 저렴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드론을 막는 데 있어서는 지금 레이저가 더 싸다고 하는데, 근데 출력이 높아지면 과연 그 전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떨지 연관되는 기자재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기업 복합이라든지 신국이나 이걸 개량형들이 빨리 더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동시에. 상호 보완. 하면은 비용도 효과면에서는 이제 천궁2 같은 그 비싼 패트리어트가 싸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계 입장에서는 그 값싼 무기는 아니니까. 모든 무기 체계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다 구비를 할지가 새로운 숙제, 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5, 6년 전 아니면 러전쟁 이전,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러전쟁 이전에는 하드웨어 측면인 무기들,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소위 워리어 플랫폼이 대세였죠. 보병 중심의 장구리나 총기, 헬멧,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서 상당히 소규모 업체들이 서로 자기들이 이권 다툼을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그걸 위장해서 학자들 내서해서 싸움도 많았고. 근데 어느덧 시간이 코로나 시절에 들어오면서 훈련들을 또 이제 어쨌든 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군 훈련, 그다음에 일반 보병부대라든지 특수부대들이 많이 보여줬고, 그런데 뭐 헬멧부터 아주 최일선 부대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산들이 많이 이제 생산된 것 같은데, 월요 플랫폼 때문에 그걸 제대로 구입 못해서 우리 군들이 뭐 낙후돼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드론 시대, 그다음에 앞에 이제 AI를 어떻게 군에 접목을 시킬 건지 벌써 싹 바뀌었어요. 앞으로 예산 집중은 이제 드론 쪽에, AI 쪽에 집중할 때가 이제 왔다.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업체가 뭐 소규모 업체들보다는 방산 대기업에서 어떻게 그걸 신경을 쓰고 손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물건을 기존의 뭐 청광 같은 청광 블록 원을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뒤져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기존의 뭐 자주포 전차는 뭐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그냥 일반 기사로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거에 대비해서는 이제 투자와 관련돼도 이제 신경 쓰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실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의 군사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미국 쪽 입장에서는 AI를 군사 용도, 지휘 통제, 결심하는데 본격적으로 적용했다.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이제 데려올 때부터 적용을 했다는데, 그건 제한전이잖아요. 특수전이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넓은 지역도 아니었고 한 나라의 작은 지역에 중심으로 했고, 이번에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파괴해야 될 군사 대상물들이 너무 방대하게 펼쳐 있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공습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이번에 아주 눈에 띄는 거고, 전에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죠. 일반적인 경제 분야나 학계 분야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군사 분야에서 결심하는데 시간을 엄청 단축해준다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죠. 과거에 아주 역사적인 전쟁을 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들을 얘기하고 정보를 입수한 것들은 이렇게 펼쳐서 결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몇 시간이면 하루 이내에 다 정리가 돼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하루 이내라는 거죠. 급하면 몇 시간 이내, 뭐 한두 시간 이내에도 결심을 이제 그걸 받아서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드웨어 무기는 저게요, 맨날 보던 것들, 뭐 한국말에서 발전하고 스텔스 전투기 토마호크 맨날 쏘는 거 똑같고, 그거는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히 보던, 머릿속에서 생각하던, 연상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니까 그걸로 하겠지 했는데, 결심하는데 지휘 통제하는 데 있어서 AI가 개입을 했다는 게, 이게 전례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항상 지휘 통제 부분이 이 미국도 항상 부천 이래로 항상 고심하던 분야고 발전을 계속 시켰고, 하다못해 날아오는 미사일, 탄도탄, 순항 미사일을 제대로 교전을 하기 위해서 뭐 노스럽 그라만스의 IBCS라는 게 대표적인 물건이 지휘 통제 시스템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 물건 형태가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을 뭐 어떻게 해서 소프트웨어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사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IBCS라는 거 지휘 통제 시스템, 그런 쪽이라는 거죠. 그런 통제 시스템, 결심하는 시스템을 아주 본격 적용했다는 거. 베네수엘라 마두로 할 때는 뭐 진짜 시간이 짧았잖아요. 실행하고 끝난 게, 자기도 유럽까지 데려오기까지.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금 3주째 넘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한 달을 채울 기세인데, 그게 항상 타격할 대상에 대한 결심은 AI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도 루카스라는 그 복제, 상대방의 강점인 그 들여박는 드론을 그대로 카피 떴다는 거. 떴는데 뭐 똑같은 그 성능을 보이는 건 아니고, 무기체계라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상대방을 카피 뜨는데 아주 똑같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외형이 비슷하거나 똑같다기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구소련 시절 소련이 그 미국의 B-29 폭격기로 이제 포획을 불시착한 것들, 블라디보스토크 같은데,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 식으로 이제 카피를 떴는데, 성능의 엔진 문제가 역시 해결이 못해요. 그게 TU4라는 폭격기인데 외형은 똑같은데 엔진이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죠. 이번에 나온 미국제 드론이 루카스라는 게 그런 차이가 있고, 그게 특징이고, 기존 무기 체계는 동일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거. 과거에 미국이 공습전을 하는 거에 비교해서 그 세력이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공개는 되겠지만은 동원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역시 미국의 군사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밀화 된다는 그 핑계 이유로. 과거 91년 걸프전에 비교하면 2월 달에 그 비교하면 수는 엄청나게 지금 이 정도
중간에 이라크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내려가는 한 줌 가지고 반복 사용하는. 그래서 피로도가 높고 운영하는 지휘 통제가 어떻게 안 되니까 KC-135 공중급유기가 공중 충돌로 해서 뭐 사람 6명이 죽었다든지, 반대로 방심하다가 이란이 쏜 탄도탄에 지상 주기하고 뭐 KC-135 급유기 5대가 파손이 돼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르구나. 미국도 피해가 많구나. 보도를 좀 억제를 하면서 선별해서 하는 것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렇고, 이란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드론을 날린다는 거. 자기들이 러우 전쟁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자랑했던 샤히드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러시아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가동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소모전이 거의 러시아 러우 전쟁 심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미국을 상대로, 이스라엘 상대로 준비한 거는 두 번째고, 수출을 해서 수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들 그 수출 물건으로 돌려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탄도탄은 뭐 93년부터 본격 자기들이 여러 종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비축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영상 접하는 거고 사막지대에서 막 쏘는 거 있죠. 뭐 이상한 미사일들. 그러니까 스커드 같지 않은 또 더 큰 미사일들, 탄도탄들. 그게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비축을 해놔가지고. 왜냐면은 뭐 미국하고 완전 등을 돌리고 단교를 하면서 1980년에서 88년 그 이란 이라크전 때, 제레시 전쟁 때, 그때 바로 따끈따끈한 그 도입한 미국제, 영국제, 뭐 전투기 전차. 그때 많이 소모가 됐어요, 사실은. 잘 써먹기는 했는데 손실도 많았고. 그 집중 사용을 전쟁이니까 가동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떨어지고, 그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이 재래식 전력이 수입을 도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제한적인 거였어요. 미국의 제재 그런 뭐 수출을 못하게 감시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식 전력은 뭐 전투기, 전차들이, 특히 전투기죠. 전투기나 이제 이런 수송기 뽀개지는 거 봤지만 함정 이제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니까 그냥 장부상의 숫자상의 보유 숫자죠. 유명무실한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근데 미국은 이제 그것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영상을 일부 공개를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이란 애들의 활약을 내보낼 수 있는 전력이 아닌데 자기가 그 옛날에 50년 전에 팔았던 상표라고 할 수 있는 상징성, 그거를 지운다고 할까요? 자존심 팔았는데 저게 적국의 무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P3F 초계기를, 오라인 초계기를 뽀갠다든지, C-130 쏘기를 파기를 한다든지, 그 장면을 골라서, 그 다음에 F-14 통켓을 또 연이어서 파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게 활주로상에서 있는 걸 보면은 가동이 안 되는 거는 되게 옮겨놓거든요. 가동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방치를 안 해놔요. 활주로상에 어디다 데려 숨겨놓지, 쓸만한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미끼, 더미 형태로 갖다 놓은 거를 이제 비싼 탄으로 인해서 정밀탄으로 파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의 특징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란군은 그 샤히드 중심으로 탄도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변국을 다 복수하듯이. 왜냐면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자기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랍에미리부터 쫙 쿠웨이트까지 포위망이 있고, 요르단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친한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그 배후에 있는 튀르키예 일부 지역 미군 기지,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로 하는 지역. 그걸 골라 때린 거예요. 미군 기지가 그렇게 있지 않다고 하는 오만은 내배도니까 거기에서 우리 교민들이 탈출로 가지 뭐 그쪽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사우디를 건너가든지. 사우디는 대량으로 공습을 안 하는 게 대국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대국이니까 만약에 보복전을 하면은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마치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가 덤벼들면은 뭐 걸프전 같은 형태가 돼버리니까 일단은 제한적으로 미군 기지 있는 데만 타격하는 거고, 거기서 가장 만만한 거, 잘난 척 하던 나라, 뭐 소위 관광가 무슨 여러 가지 도시를 사막에 세웠다. 평상시에 눈에 꼴 같지 않다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안 입고 왔던 거.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 그러면서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이 지형을 딱 보니까 가깝고 사거리가.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는 그런 심리적인 거. 또 일반인, 우리 사람들 간에 잘난 척하는 그런 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그 인프라 구성된 거를 이번에 내가 다 부셔줄게. 너 그러고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셔줄게. 그게 많은 것 같더라고. 아랍에미리트는 작은 나라고. 왜냐면 사우디가 큰 나라고 거기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아랍에미리트, 뭐 조그만 바레인, 뭐 카타르, 뭐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만만한 나라를 이제 골라서 때리는 거고, 투발되는 숫자가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거리가 한쪽 지형 가깝고, 그런 복합적인 거예요. 딱 한 가지는 아니고. 현재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앞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친미국가들을 때리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그런 게 한편이어서 그런지 페르시아 국가고 이쪽은 뭐 아랍 국가라고 해서 우리 학자님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다 얘기해서 구별을 지려고 했는데, 결국 종교적인 이슬람 종교로 따지면은 근본적으로 서로 이제 싸울 수가 없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피해를 봐도 꾹 참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대국인, 중동의 대국인 사우디가 아니고 군소국가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이 모여있는 게. 미국한테 눈치도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사우디 눈치도 보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걸프전 때처럼 뭐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 다 와 하고 모여가지고 뭐 유럽도 모여서 이라크 후세인을 때려잡자 했던 91년도 2월 달에 그런 성격이 아니고, 서로 이제 다자외교라고 해서 여러 나라 또 묶여있고 나중에 생각하고 있고, 이 기간을 참으면은 다시
얼마든지 뭐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석유를 또 수출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거 아니면은 뭐 수출 상품이라는 게 또 제한되고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확전은 안 될 것 같고 하다못해 튀르키예도 상당히 뭐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나토 국가이면서도 중동 국가에 같이 붙어 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뭐 생각하듯이 확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미국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으로 이제 국한시키는 거죠. 유태 국가하고 이제 미국에 제한된 항상 뭐 전쟁을 일으킨 나라다. 자기들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확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경제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종식이 휴전이든 뭐든 간에 끊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과연 이런 항공전 서로 공습전을 해서 아주 결정적인 성과가 있겠느냐 뭐 그건 없을 거로 아주 전통적으로 항공전에 지속해서 성공한 사례는 사실 없으니까요. 왜냐면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은 지상군과 동시에 병행해서 들어가서 한 거니까 종식이 됐는데 베트남전은 북베트남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고 남베트남에 있는 그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을 소통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북폭이라는 게 제한적인 거고 지원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전쟁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항공 전력으로서 끝냈던 거는 없고 다만 예외가 이제 원자탄을 사용했던 이제 일본 태평양 전쟁 그것도 엄청난 그 희생과 피해가 많은 상태에서 끝에 가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원자탄을 사용한 건데 두 발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서 전술핵 저위력 전술핵을 쓸까 말까 지금 만작거린다는 뉴스 등장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다시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원자탄 두 발 쓴 거에 이어서 처음으로 저위력 탄이라고 해봤자 15킬로톤 이하? 그것도 뭐 엄청난 피해를 이제 일으켰는데 그 이하로 쓴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미국이 상당한 이제 악독한 국가로 이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상황에 공습을 이제 하는데 그 많은 이란의 군사 기지를 이제 기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기지가 아니라 대공미사일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포대들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일정 부분 이제 흩어져서 뭐 대대급 이하들이 흩어지면 하나씩 다 부시다 보니까 파괴해야 되다 보니까 지루하게 진행되고 그걸 사전에 위치 변동을 다 찾아내려면 정찰 위성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융합해야 되고 또 AI를 거치는 것도 아무리 시간이 빨라도 거쳐서 타겟을 배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물에는 더미가 많습니다. 가짜. 공중에서 볼 때는 전처럼 보이는데 실제 요즘 유행하는 게 그 풍선 같은 거를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공중에서 볼 때는 그냥 그걸로 보이죠. 진짜 목표로. 그것도 섞여 있다고 좀 봐요. 이란 공군기지에 있던 각종 항공기들 중에 실제 가동이 안 된 고장난 물건들을 이제 더미 이렇게 내놓고 야 이거 너 목표물로 먹어. 이번에 그랬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탄착이 돼서 파괴되는 거, 유폭되는 걸 보면은 이게 풍선 같은 형태로 이렇게 부풀려서 했던 거는 그게 무슨 안에 뭐 유류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유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펑 하고 터지면서 자체 탄착한 그 폭탄에서 그 폭탄의 탄두만 파괴되는 거니까 영상을 자세히 보다 보면 얼마큼 확산이 되느냐 그냥 작게 터지느냐 그럼 가짜도 섞여 있다 싶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 전통적으로 1970년대 이후에 이러한 전쟁에서는 그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전쟁이 실제 실기 없는 공격을 지속하는 거 아닌가. 확대 가능성은 일단은 없다. 근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소모전에 끌려 들어갔다. 중동 지역은 세계 주요 석유 생산 지역이기도 합니다. 군사 충돌이 확대되면 에너지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 이스라엘 중심의 소모전을 자기들은 특히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군사 시설이나 기지나 장비들을 최대한 이제 부수어야만 자기들이 이제 전쟁 완성을 못하더라도 시간을 이제 서로 벌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서 사용할 때 소모된 폭탄들, 전국 유도 폭탄이든 미사일이든 공대지 이걸 다시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비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출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공군이 F-16, F-15, 35가 300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레바논 상대로 시리아 상대로 공습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사실 지금의 기체 같은 F-15라도 신형 F-15로 뭐 교체해야 된다든지 아파치도 마찬가지고 신형 아파치로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조만간 와요. 지금 발주를 했어요. 미국의 군사 원조 돈을 대주면은 그 배정된 돈 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방산업체. 서로 이제 짬짬이 하는 거죠. 그게 군사 원조이면서도. 근데 이집트는 다른 경우고 이집트의 군사 원조는 다른 거고 성격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자기도 외형적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시간을 지금 벌어야 되니까 재충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소모되는 거니까. 동북아시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빨리 종식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종식이라는 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다시 유발될 수 있어도 빨리 끝내야 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우리가 과거에 1973년 이후에 4차 중동전 이후에 석유 파동 때문에 석유 비축에 대한 노이로제가 매번 중동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중동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겼잖아요. 예전에 시리아 전에 레바논 침공 여러 가지 2006년에 레바논 전쟁.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제 비축을 해왔는데 그것도 실제 날짜로 따지면 1년 미만 최장기적으로 비축고를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근데 하루에 소모량을 보면은 한 200일 정도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에너지를 다시
재개받아서 공급받으려면 뭐 그 전에 이걸 끝내주길 바라는 거죠. 걱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막 대비를 안 하던 시절보다 덜한데 우리 또 전쟁 대비하기 때문에 비축 석유도 많고 있는데 저 남쪽에 그래도 결국에는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국이 좀 그만 좀 하지, 이스라엘도 그만 좀 하지.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만 좀 하지. 이렇게 뻔때를 자기들이 그집 뻔때고 이쪽에서 맞배기를 했으면은 그만 좀 하고 이란의 어떤 군사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된 건데 그리고 당장 뭐 이제 저렇게 해놓으면 소위 핵무기 개발도 주춤해가 멈추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뭐 이란이 근데 핵무기 개발은 끝끝내 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은 사실 원한에 사무친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석유 공급망이 이렇게 공급되는 게 차질을 빚으니까 국제적인 여론이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나 이스라엘 쪽에서 그만 끝내지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될 거예요. 여론 지금은 눈치를 많이 봐요. 뭐 참여를 해라, 뭐 우리 청해부대 가야 된다, 뭐 뒤에 압박을 하고 너 이거 참여를 안 하면 넌 배신자야, 배신자한테는 그만큼 복수를 할 거야, 뭐 추를 수입하는 거 다 끊어버릴 거야, 경제 제재를 알게 모르게 해버릴 거야. 관세 완전히 올려서 폭망시킬 거야. 압박, 협박을 하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계속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에너지 공급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옛날부터 70년대부터 미국도 똑같이 이걸 겪고 있는 거고 뭐 말로는 베네수엘라를 이제 한 대 정리를 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정황되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뭐 석유도 가져오겠다. 근데 그것도 공급망 자체나 수량 자체가 가격 대비 브렌트유 뭐 저쪽에 뭐 북해에서 나는 뭐 석유가 뭐 비싸거나 공급하는 게 또 기존의 공급망이 유조선 항해망이 이렇게 틀리듯이 그다음에 석유의 질이 종류가 다르듯이 기존에 우리는 이 중동 석유에 그냥 젖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편하고 그 석유를 가공할 때 불순물 제거도 쉽고 뭐 여러 가지가 거기에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동북아시아들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이제 크게 나는 게 공산당으로 돼 있지만은 중국이 미국 상대로 지금 뭐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시진핑 만나는 걸 또 연기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4월달에 안 하면 뭐 6월달이든지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두 달 지나서 그때 정확한 이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트럼프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외형적인 이제 부풀리기 성과를 이제 내세우면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무기체의 패러다임을 잘 받고 인식하고 저도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AI가 진짜 무섭구나 결심하는 데 있어서 드론도 콥터 개념의 그거는 소규모 전투용이라면은 그냥 와서 잉 하고 수량미사일처럼 날라오는 거는 이건 작은 수량미사일을 봐야 되겠다. 무섭다. 우리도 갖추자. 이건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결론은 전쟁이 빨리 일단 가라앉고 이제는 다시 외교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건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군사력이 무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이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좀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 무기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한국 안보나 방산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방산 시장이 우리 K방산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유럽이나 미국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K방산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발전은 하긴 하네요. 이게 새로운 무기 장르로 넘어가면서. 근데 저는 이게 자주포 전차, 특히 자주포 사실 개인적으로 지겹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뭐 수도 없이 봤어요. 훈련하는 거를. 99년 이래로. 그래서 지겨운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수출해서 또 아주 이게 득세를 하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잘 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1,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주류를 이뤘던 무기 체계지 뭐 베트남전에도 아니고. 베트남전 때는 뭐 전차나 자주포가 그렇게 득세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트렌드를 다종다양 물건들이 수출의 시장에 있어서 K자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문화부터 해가지고 먹거리부터. 이걸 제대로 안착시키고 국가 경제 5가지 품목 얘기하잖아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조선, 방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인데 이게 제가 살면서 전례 없는 저기거든요. 발전이에요. 그전에는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던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게 뭐 되겠어. 이 무기라는 거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일반인들이 나 같은 매니아 출신이나 좋아하는 거지. 10년 전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거든. 근데 이게 남의 불행,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22년도 였는데 그 전에 21년도 8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 8월 이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저것도 끝났고 급히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쓸모없다고 그 지역이 미국한테. 바이든 정부 때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뭐 이거는 군사 분야는 좀 어떻게 우리 내수만 열심히 뭐 신경 써야 되겠지. 저런 비정규전 형태의 대규모 비정규전 크게 뭐 지역에 넓게 해서 그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걸 다시 준비해야 되나. 뭐 그러던 모색하던 차에 2022년 1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만에 뭐 위성에서 보니까 설마 쳐들어가겠어. 러시아도 뭐 지금 한계가 있는데 군사력이. 근데 실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급한 게 이제 전차 자주포 우크라이나군이 전차 자주포 러시아군은 얼마큼 있는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 데이터를.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뭐 소모율이 엄청나고 모자란다 그러고 소위 탈냉전 91년 12월 달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런 전통적인 무기는 계속 줄여오는 추세였고 그게 정점이 이룬 게 2015년대에
저주포뿐만 아니라 전차를 줄이는 이제 시점에 올라와 있어. 그러다가 22년 2월 24일 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여름 때죠. 여름하고 가을 때 터지면서 잘 이제 이어졌는데 F-50까지 포함해서. 근데 뭐 그 2022, 23, 24, 25 중동전, 이란전 이번에 2월 28일 터지기 전까지는 아니 자꾸 이게 맨날 뭐 소위 유튜브 방송에서도 자주포만 그냥 지겹도록 얘기해야 되니까 아주 식상한 정도가 아니라 지겨운 정도였거든. 이게 수출 무기지만은 아니 다른 물건은 우리가 안 팔려? 뭐 안 된대? 그러면 뭐 전투기가 꼭 뭐 등장해야 되는 거야? 보람의 전투기가? 근데 물론 이제 다행히도 그 직전에 작년 중심으로 이제 사우디 뭐 이라크 뭐 수출 계약을 했잖아요. 청공2가. 근데 이제 그거는 납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패러다임 트렌드가 전차 자주포도 확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납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본격되는 거니까. 전차는 자주포도 그랬으니까 초기에는 기분이 좋다, 잘 됐다 이런 정도. 뭐 주식시장이 뭐 그쪽 회사가 높게 올라간다. 그 정도였는데 납기를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딱 터지니까 실전 투입되니까 무기 체계는 지금의 자주포도 그렇고 전차도 그랬지만 실전 투입이 간접적으로 뭐 돼야 되는 거죠. 훈련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두고 다른 나라 장비와 경쟁을 한다든지 뭐 실전 훈련은 대비한 훈련이라도.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실전 투입된 거니까 과거에 10년 전에 그 해당되는 밑에 지역에서 예멘 반군, 후티 반군 때문에 사용했던 비공식적으로 사용했던 현궁 대전차 미사일 그게 각광을 받았듯이 이제는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넘어가는구나. LIG 디펜스 앤드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트렌드 파라다임 바뀌고 있구나. 이제 미사일이다. 근데 지대공 미사일이야.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인도 파키스탄 항공우전 때문에 별도로 각광받는 건 공대공,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거기 같이 팔려고 하는 게 단거리, 신형. 또 우리 이제 개발도 시작했네? 뭐 2032년도에 물건을 만져볼 수 있다고 수출 시장에 내버린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실전에 투입되면서 인기 품목으로 등극을 본격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뭐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유럽에 뭐 나라들이 입지를 한다 하는데 그건 끝까지 봐야 되고. 일단은 그 분위기가 유럽 시장까지 넘볼 수 있는 거. 뭐 성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일부 아시아 국가는 이제 재원 문제가 있는데 뭐 자기들이 새로운 위협을 받는다면은 일부 도입할 수 있고. 물론 이제 필리핀 나라 같은 데는 지동 미사일 여러 개 안 돼. 그건 제외시켜야 되고. 뭐 인도네시아 정도? 거기까지 인도가 모를 거고. 인도도 러시아 지동 미사일 체계로 된 자국화시킨 것도 있고. 또 그 까다로운 인도?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중동의 중심으로 두세 나라가 추가할 수 있어요. 카타르 뭐 이렇게 포함해서. 근데 쿠웨이트는 워낙 뭐 되게 보수적이어서 대한민국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러시아 제품을 사용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두세 나라, 이제 거기에 확산이 이제 청공투의 그 미사일 판매가 확산이 두세 나라, 북아프리카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그리고 유럽에 한 두세 나라 정도 입지를 할 수 있고, 아시아도 한 뭐 한두 나라 정도. 특히 남미는 작전 전투 환경이 그거 아니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한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딱 지금 계약한 나라는 아주 뭐 뿌듯하고 좋은데 위협받는 상태에 따라서 이 고가의 미사일을 도입을 저기까지 될까?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전투기를 사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주 폭탄 셔틀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옛날부터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가서 폭탄 셔틀을 경제적이고 격추만 안 되면 좋은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지도공 미사일망을 다 파괴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또 전투기가 또 사 모으는 게 대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잠수함,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잠수함을 선호를 안 했는데 작전 그 구역이 뭐 아니라고 그래서 심도 문제도 있고 수심이.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사우디의 신형 구축함 도입뿐만 아니라 그 걸프한 국가 이렇게 이어진 나라의 해군력이 크지를 않은데 이게 이란을 상대로 적당한 해군력이라 갖고 함대한 미사일 위주의 고속함급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쿠웨이트부터 시작해서. 그게 초계함 수준을 높여질 것 같아요. 방공 미사일을 탑재한 초계함. 이양이면 같은 값이면은 함대함 미사일 이거 의미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란군이 해군이 다 전멸됐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함대함 미사일전이 아니거든. 과거에 뭐 포클랜드 전처럼. 그래서 함대공 미사일이 좀 주류가 이루기 때문에 그런 작은 나라,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닌 작은 나라 상대로 함대공 미사일, 우리나라 국산 해공 미사일. 해공 미사일도 뭐 사거리나 정밀도 높이기 위해서 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급한 대로 이제 해공도 사거리 15km니까 상징성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 없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함정 뭐 건조하는데 수출용 함정 건조 잘 할 수 있고 뭐 HD 현대 중심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한 2,000톤 미만의 어떤 함대공 미사일 탑재한 함정을 이제 그쪽에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란의 반발도 좀 보이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너지 공급망이 그쪽 지역도 있고 이란한테도 수입하는 것도 있고 복잡해요. 사실 이란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어쨌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수함이나 구축함급을 수출하는 이 시작되면은 그 주변국에 적당한 사이즈의 그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탑재한 거라도 팔아보는 시도를 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무기 종류가 품목이 이제 바뀌는 게 보여요. 이제는 전차는 당장 주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전차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써. 지금 방어 무기가 더 중요해. 전차는 말 그대로 부닥치는 공격 무기의 일종에 쳐들어갑니다. 이거를
해당되는 업체들이 면밀히 주시는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저만 아는 내용이고 상식은 아니니까. 아니 좀 더 제가 요즘에 말하는 게 1단계를 벗어나서 1.5단계로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또 해군 무기들이 얘기가 되면 해군 무기 중심으로 보면 1.8,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KF-21,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국산 각종 공중발사 미사일과 뭐 레이저 무기라든지 뭐 청광이라든지 3단계 포함돼서 그거는 앞으로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K방사는 제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다니면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진정한 K방사는 이번에 이란전을 계기로 천궁2가 96%의 어떤 명중률을 기록한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진짜 잘하자. 방위사업청 진짜 신경 쓰세요. 우리 행정부, 청와대 더 신경 써주세요. 이거 진짜 우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합니다. 품목을 골고루 다 들여다봐야 돼. 실무자는 이것도 한번 던져볼까? 팔아볼까? 이것도 한번 제시해볼까? 육해공 해병대 무기 전부 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한국 무기연감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었고 그 품목 거기 다 있잖아요. 리스트잖아. 열심히 봐요. 요거 다음에 요게 가능할까? 저도 이게 K방송의 재미가 들린 거예요. 이게 남의 불행이지만 전쟁 다른 지역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무기 수출 즐겁다고 생각하고 이제 혼자 하긴 해요. 안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이게 방산업체들 진짜 잘한다. 뿌듯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국형 K샤이드, 그게 내용적으로는 이제 생산업체는 대한항공이잖아요. 대한항공이 이제 그동안 고생도 했고, 뭐 제 개인적으로 질타도 많이 했어요. 중고도 무인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이제 ADD가 좀 개발 요구도를 너무 높여서 실패한 것도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대한항공도 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건 뭐 7, 8년 전의 얘기고, 이제부터 대한항공도 좀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대한항공 방산사업부 제가 응원 이제 해드립니다, 이제. you